삼국지 오서열전에서 사실상의 재기인 손권의 오주전을 제외하고 유일하게 단독열전으로 기록된 인물이 있으니 육손입니다. 오늘 손찬이 형은 육손에 대해 탐구해봅니다. 단독열전의 지위는 주유도 갖지 못한 것이죠. 주유도 노숙 여몽과 열전이 묶여있어요. 이는 육손이 구국의 영웅에다가 오래 살면서 오나라 정치에 많은 영향을 끼쳤고 그에 따라 분량이 상당히 많아졌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육손 컨텐츠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최대 분량으로 뽑으려고 좀 아끼고 있었는데 바로 얼마 전에 한 구독자분께서 또 거금의 후원과 함께 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타이밍에 육손 컨텐츠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육손의 자는 100원으로 5군 5현 출신입니다. 본명은 6이라고 되어 있어요. 개명을 한 걸로 보이는데 이 개명에 대한 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 가장 타당한 설을 소개해드리자면 육손의 손에 포함된 손자, 이게 손가의 성씨예요. 손권과 인척관계를 맺으면서 갈등봉합 차원의 개명이 아니냐, 이게 상당히 타당한 이유가 위서와 촉서에는 육손이 6위로 나옵니다. 즉 개명 시기가 비교적 늦었다는 뜻이에요. 거기다 손권의 성을 이름으로 삼았으니 정치적 이유가 있는 개명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육씨는 오해사성 장주육고 중에 한 축이죠. 부친이 도의부를 맡고 있다가 일찍 사망합니다. 육손의 부친이 어떻게 사망했는지는 기록에 나와 있지 않은데 도의부를 맡고 있는 도의가 상당히 험한 일자리예요. 정치적으로 치안이 불안정해서 태수를 파견할 수 없는 곳에 도의부를 두고 도의의 군정을 행하게 하는 거거든요. 사실상 주 업무가 도적 토벌과 지역민들 교화입니다. 게다가 육손의 부친이 구강도의부를 맡고 있었다 하는데 이 지역이 사실상 중원의 끄트머리죠. 치안이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도의부를 뒀겠죠. 토벌 중 싸우다 전사해도 이상하지 않을 자리라는 겁니다. 집안의 가장이 사망하자 어린 육손을 육강이 거둬들여요. 육강은 육손의 할아버지 뻘이면서 당시 여강태수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원술이 이때 그 지역에서 세력 확장을 시도 중이었고 여강을 맡고 있던 육강한테 협조를 요청합니다. 사실상 삥 뜯는 거예요. 군량 3만石을 달라고 했다. 원술이 약탈 경제로 유명하죠. 조조와의 극명한 차이인데 조조는 둔전제나 도굴 같은 그래도 백성들의 삶에 최대한 피해가 가지 않는 자구책을 고민했다면 원술은 매번 약탈로 세력을 유지했습니다. 결국 나중에 조조도 못 건드리던 진왕 유총을 약탈 목적으로 죽였다가 조조한테 명분을 주니 원술은 날아가고 유총의 봉토는 조조한테 속하게 되는 거예요. 암튼 다시 돌아오면 육강은 장군직부터가 충의 장군입니다. 영제 때부터 조정에 충성하던 인물이에요. 조정에 얼마나 충의를 보였으면 녹질의 지위가 구경에 버금간다 했습니다. 그런데 원술은 딱 봐도 역적이죠. 자사나 태수를 지 마음대로 임명하고 겉으로나 현재를 황제로 인정했지 충의 장군 육강이 보기엔 왈패 두목이나 다름없거든요. 그리고 육강은 조정이 임명한 정식 여강태수였죠. 그런데 원술 같은 놈이 서주를 치는데 국고나 다름없는 물자를 내어서 협조하라 하니 육강은 바로 성문을 닫고 교류를 끊는 겁니다. 당시 손책이 원술 휘하에 있었죠. 원술이 손책한테 명해서 여강을 토벌하게 합니다. 오서에는 손책과 육강 사이에 작은 원한이 있었다 되어 있습니다. 손책이 어려울 때 육강을 만나려 했는데 안 만나줬다 이거예요. 이것도 손책이 과거의 인연을 바탕으로 육강한테 손을 벌리려고 한 걸로 보이는데 충의지사 육강 입장에서 자꾸 이런 군웅들이 세력을 가지려 하는 게 못마땅한 거죠. 그래서 안 만나준 걸로 보입니다. 대신 주부를 내보내서 대충 접대해라 했어요. 완곡한 거절의 표현이라 볼 수 있는데 사실 이 작은 서운함이 손책을 자극한 건 아니고 손책은 당시 원술 밑에서 눈칫밥을 먹고 있었으니 태수직이 간절했어요. 원술이 태수직을 걸고 육강을 치라 한 겁니다. 여기서 손책이 여강 함락에 2년을 투자합니다. 짧은 시간이 아니죠. 그도 그럴 것이 육강이 만만한 인물이 아니에요. 여기저기 태수를 하면서 지방 도적들 토벌하는 공로로 대우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원술이 보낸 손책의 군대를 상대로 2년을 버팁니다. 그런데 육강도 나이가 70이 다 됐고 조정에서 오는 지원도 없죠. 결국에는 못 버티고 여강이 함락당합니다. 그런데 이 여강 태수 자리가 누구한테 돌아가느냐? 유훈한테 돌아갑니다. 손책 입장에서는 2년짜리 프로젝트 다 해놨더니 유훈이 날름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손책을 아껴서 곁에 두고자 하면서도 손책을 믿지 못한 원술의 생각이었죠.
이때부터 손책이 원술을 불신하면서 독립을 도모한 걸로 보입니다. 여러 일화를 봤을 때 원술은 진심으로 손책을 아꼈던 것 같아요. 손책 같은 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한 것부터 해서 손책이 원술 자신의 군영에 들이닥쳐서 숨어있던 부하를 조졌을 때도 이건 경우에 따라 모반죄로 다스릴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손책 편을 들어주니 주변 장수들이 놀라서 손책을 두려워하게 됐다 하죠. 그리고 칭제를 할 때 손책이 원술을 손절하는데 그 손책의 편지를 받고 진심으로 마음의 상처를 받았던 걸로 보여요. 손책만큼은 자기 편을 들어줄 거라 생각했던 겁니다. 암튼 육강이 손책한테 패하는 과정에서 식솔들을 고향으로 대피시키죠. 어린 육적과 육손이 이때 오군으로 도망갑니다. 이때 가솔들 중에 태반이 피난 중에 죽었다 되어 있어요. 육적이 다리 쪽에 지병이 있다 되어 있는데 이때 뭔가 잘못됐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육강은 결국 손책한테 털리고 사망합니다. 다만 손책이 육강의 목을 베거나 하진 않았어요. 성을 잃고 근심 속에 얼마 안 있다 병사했다 되어 있습니다. 나이도 많았고. 암튼 이렇게 손가와 육가 사이에 원한이 생깁니다. 그렇다고 육시 집안이 몰락한 건 아니죠. 그 고향으로 가문의 적자 육적을 빼돌렸거든요. 손책이 강동을 평정하면서 이 대성 호족들의 지지가 절실했습니다. 그래서 손책이 이 육시 집안도 정치에 참여를 시켜요. 그 한 예가 손책이 전략회의를 하는데 10살짜리 육적을 배석시킵니다. 나이가 어려서 말석에 앉았다 되어 있어요. 그 육적은 손책과의 전쟁 때문에 그 지위와 아버지를 잃은 거나 마찬가지죠. 육시 집안의 10살짜리 가문주 육적이 바로 한 소리 합니다. 관중이 황궁을 수레에 태워 천하의 패자로 만든 게 아니다. 여기서 수레는 전쟁용 수레를 뜻합니다. 공자 역시 덕으로 천하를 복종시켜야 한다고 했는데 왜 님들은 전쟁만 논하는 것이냐. 이때 장소가 깜짝 놀랐다 하죠. 이 시기에 어린 육적을 보좌했던 인물이 바로 육손입니다. 육손은 육적보다 나이가 많았는데 그 학렬상은 육적이 아버지뻘이에요. 육강이 육적을 60줄에 낳아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손책이 죽습니다. 그 송건은 육적을 안 좋아했어요. 송건이 육적이 전륜발이고 해서 인간적으로 싫어했느냐? 그렇지는 않다고 보여요. 그 송건이 정치는 몰라도 정치질은 심오하게 했습니다. 그 송건이 세력을 공고히 하려고 대성 호족들에게 형 손책의 딸들을 시집 보내죠. 가장 대표적인 예가 장주육고 중에 고홍아들 그 고소한테 한 명을 시집 보내고 그리고 육손한테 또 손책의 다른 딸을 시집 보냅니다. 왜 육적이 아닌 육손이냐? 육적하고는 집안 간의 원한 관계가 너무 다이렉트하게 엮여있죠. 그런데 육손은 좀 멀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의 원수와 작은 할아버지의 원수 사실상 천지 차이죠. 그 육적이 말본세가 안 좋았다 되어 있는데 육적의 캐릭터 그리고 손가와의 원한 이런 게 영향이 있었겠죠. 그리고 육적이 그냥 글쟁이였다면 육손은 성년이 되면서 군사일에 두각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송건 밑에서 도위부를 맡아서 성과를 내기도 했고 회계 지역에서 군림하던 발림을 털고 사병 2천을 확보하는가 하면 파양일 때 도적 우돌도 털어버리죠. 여러모로 송건 입장에서는 육적보다 육손이 상대하기 훨씬 나았다. 즉 육손의 아내는 손책의 딸이다. 자 그럼 육손의 장모는 과연 대교인가? 이것도 가십거리 중 하나입니다. 일단 송건이 육손에게 손책의 딸을 시집 보낸 게 언제냐? 첫째로 손책의 두 딸의 홍기를 생각하면 210년 이후여야 됩니다. 그리고 육적을 내친 이후여야겠죠. 육적은 송건이 교주를 접수했을 때 울림으로 갑니다. 그러면 송건이 교주를 언제 접수하느냐? 뭐 사실상 송건의 직접 통치는 아니었지만 일단 사섭이 송건을 딱으로 모시는 게 210년이에요. 교주자사로 보즐이 임명돼서 가죠. 이때로 보면 됩니다. 우돌 토벌이 216년으로 나오는데 서사상 육손의 결혼은 이 직후로 나와요. 이러면 또 의아한 게 있는데 이 경우 육손의 홍기가 한참 지납니다. 216년 이후라면 육손이 40 가까이 돼서 정시를 들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추측으로 재구성해보자면 육손이 상처를 한 게 아닌가. 그 아내가 일찍 죽어 송건이 손책의 딸과 맺어주었다. 일단 육항은 육손이 40 넘은 나이에 봐요. 그래서 육항은 손씨의 피가 흐르는 게 확실한데 육항의 형 유견이 있습니다. 이 유견이 누구 소생이냐에 따라 육손이 전처가 있었냐 여부가 확인이 되는데 유견이 어려서 요절합니다. 그래서 기록이 없어요. 자 그러면 손책과 대교 사이에 자식이 있느냐? 손책 사망 후 이 대교의 서사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민간에서는 손책의 사망 이후 자결하였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있었다면 자결했다 뭐 이런 얘기가 만들어지지 않았겠죠. 아이를 남기고 자결할 리는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둘 간에 딸이 있었더라도 육손의 처가 대교의 딸일 가능성은 적어요. 기록에는 손책과 주유가 이교를 취한 게 건한 3년, 즉 199년으로 나옵니다. 손책이 죽기 1년 전인데 사실상 약탈원이에요. 예전에 주유편에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소교도 주유의 첩일 가능성이 높다 그랬죠. 대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유전에 뭐라 나오냐면 책, 잔압대교, 윤압소교, 책이 스스로 대교를 드리고 유는 소교를 드렸다. 일반적으로 정실과의 혼인에 드릴 납자를 안 씁니다. 더욱이 손책은 아들 1명과 딸 2을 남겼습니다. 이건 최소예요. 그중 2딸이 고씨와 육씨 집안에 시집을 가고 아들 손소는 손책 사망 당시 너무 어려서 송건이 후사를 이었다. 대교가 손책이 드린 첫 정실이라면 손책과 대교의 혼인 생활이 1년 남짓인데 3명의 아이를 남길 수 있었겠느냐?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즉 대교는 손책의 첩으로 보이고 설령 딸이 있다 하더라도 대성호족 육손을 포섭하는데 첩의 자식을 맺어주지 않겠죠. 그래서 육손의 처가 대교의 딸일 가능성은 적다. 그러면 육손은 적벽대전 때 뭐 했느냐? 당시 나이가 20대 중반이었죠. 한창 서조속관, 둔전도위 이런 거 하고 있을 때입니다. 육손이 본격적으로 활약하게 되는 게 노숙 사망 이후예요. 노숙이 사망하고 나란 일을 여몽과 육손에게 자주 물어보기 시작했다 보이죠. 송권이 육손을 조카 사위로 들인 시기와 거의 일치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육손이 송권에게 부국강경책을 제시하는데 지금 각지에서 영웅들이 들고 일어나 서로 싸우고 있다. 실랑, 즉 승냥이와 이리 같은 적들은 그 시기를 엿보고 있다. 우리는 대병이 필요하다. 대병을 어떻게 모으느냐? 인간 사냥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들을 잡아서 정예의 병을 육성해야 된다. 단양일 때 산원조 조지자는 뜻이에요. 나중에 제갈각이 단양 털어서 4만 명을 징발하자 한 거랑 비슷한 대책인 겁니다. 송건이 옳거니 하면서 그를 장하우부독에 임명하고 출진을 명했다. 여기서 장은 대장의 막부를 뜻합니다. 즉 송건의 직속부대 지휘권을 딴 것이고 그만큼 육손은 신임받았다. 그런데 병사를 많이 주진 않았다 되어 있습니다. 당시 비잔이 조조와 내통한 후 단양에서 산월족을 끌고 거병했다. 비잔의 병력에 비해 육손의 병력은 적어 열세에 있었는데 육손이 허장성세를 부립니다. 병력이 많은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깃발을 많이 꼽아놨다. 이걸 본 산월족들은 대병이 온 것처럼 착각하는 거죠. 그리고 잠군 진토하여 계곡으로 몰래 숨어 들어갑니다. 어둠이 짙어지고 밤이 깊어지자 일거의 북을 두드리게 합니다. 산월 도적패들은 지금 대병이 온 걸로 알고 있죠. 와, 이거 대병의 야습이다 하면서 도망치기 바빠져 버리고 비잔의 군대는 대파됩니다. 지피지기 백전불태라 하죠. 이때에도 정보가 중요했던 거예요. 비잔의 산월 무리들은 육손의 병력 규모를 파악 못했고 깃발 보이는 것만 보고 대병이라 인식한 거죠. 그러니 야습을 당하자 혼비백산 도망친 건데 이미 하재가 비슷하게 이런 식으로 토벌한 적이 있어요. 적들이 포진한 산골짜기에 야음을 틈타서 들키지 않도록 소규모 즉 100명을 산을 타게 합니다. 얘들이 적 진영에 가서 북을 치고 피리를 불면서 함성을 지르니까 그 대군이 올라왔다 착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산 입구를 지키던 초소병들도 싹 다 본진으로 지원을 갑니다. 이때 하재의 본대가 산을 그냥 다 타고 올라가서 싹 쓸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하재와 육손이 같이 작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시기상으로 비잔 토벌 그 직전으로 보이는데 그 비잔뿐만 아니라 우돌도 조조와 내통해서 거병을 하거든요. 이걸 하재랑 같이 작전을 해서 평정을 했죠. 하재가 산월 전문 인간 사냥꾼이었으니까 그 전술적인 조언을 받았을 수도 있겠습니다. 단양의 비잔을 평정한 육손은 산월 무리들을 사로잡게 되죠. 싸움 좀 잘하는 애들은 병사로 차출하고 노약자들은 도시로 강제 이주시킵니다. 납세 의무자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이때 확보한 병사와 납세 의무자들이 수만에 달했다. 그렇다고 단양의 산적패들이 뿌리 뽑힌 건 아닙니다. 결국 먹고 살기 힘들고 세금을 낼 수 없어서 산으로 도망가는 무리들이 계속 생겨요. 그래서 나중에 제갈각도 또 단양 가서 수만을 털어오는 겁니다. 암튼 이때 육손은 단양, 파양, 회계 총 3개군을 관할하게 되었다. 참고로 단양에서 떨어져 나온 옆 동네 그 신도가 바로 하재 관할지였어요. 이때 회계태수 순우식이 송권한테 육손을 꼰지릅니다. 육손이 백성들을 자꾸 징발하니 이곳 근심이 말이 아니다. 그런데 육손은 반대로 순우식을 지켜 세우죠. 그러니 송건이 야 순우식이는 너를 고발했는데 왜 좋게 말해주냐. 그러니 육손이 순우식 그 양반은 백성들의 삶을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그 뜻이 안 맞아서 나를 고발한 것인데 내가 그를 같이 맞서서 정치적으로 싸우면 님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풍조를 키워서는 안 된다. 이러니 송건이 감탄하면서 야 그 마땅히 그래야지. 이건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사실 순우식은 육손이 말한 대로 백성들을 아끼는 좋은 태수였던 걸로 보여요. 그런데 육손의 정책은 부국강병 성군 정치였죠. 자꾸 백성들을 징발하고 그러니까 태수 입장에서 이건 아니다 해서 고발한 겁니다. 즉 정치적으로 추구하는 바가 달랐던 거예요. 이런 부분을 육손이 너그럽게 품어줬다 보이는 일화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219년이 다가옵니다. 바로 육손이 여몽과 함께 관우를 털어버리는 건데 이 뒷부분은 다음 편에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손이 관우의 대항마로 형주에 차출되게 되는데 이 과정을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어요. 당시 형주에서의 작전권이 노숙이 사망하면서 여몽한테 넘어간 상태였습니다. 노숙은 유비를 끼운 삼분지계를 택하면서 유비를 두둔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그렇다고 마냥 유비한테 유화책으로만 대한 건 아니에요. 형주 내놓으라고 관우한테 호통을 치기도 했고, 그리고 괄목상대의 일화 있죠. 노숙이 여몽을 만나봤는데 무식쟁이인 줄 알았더니 똑똑이었다. 이때 여몽이 노숙한테 몇 가지 방책을 줬다 되어 있습니다. 이 방책들이 상당한 강경책이었던 걸로 추측되죠. 노숙이 이걸 부정을 안 합니다. 오히려 언제 이렇게 공부를 했냐? 이게 바로 괄목상대의 일화인데 여몽이 주었다는 이 방책들은 노숙이 아무한테도 얘기를 안 했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몽편에서 이걸 좀 추측을 해봤죠. 강릉에 소요 사태를 일으킬 것도 포함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강릉 화재 사건도 여몽이 한 게 아닌가 의심하는 거예요. 아무튼 노숙이 이 방책을 숨긴 채로 217년에 죽습니다. 이걸 여기저기 말하고 다녀서 기록이 남았으면 지금 우리야 꿀잼이겠지만 당시 관우의 귀에도 들어갔겠죠. 그래서 여몽이 노숙이 죽고 난 후 이 방책들을 실행하는 거예요. 즉 여몽은 노숙과의 담화에서 잘 나타났듯이 남위의석이 좋아하는 저 오만한 관우하고는 친구가 될 수 없다. 처음부터 강경론자였습니다. 이런 여몽이 형주의 작전권을 행사하는데 송권도 이 여몽의 계책이 타당하다 여긴 거예요. 여기서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만약 관우가 양번을 넘어 완까지 진군하고 낙양을 겨냥하는 동시에 유비가 장안까지 진군한다. 이 경우의 수는 오나라의 최악입니다. 삼국의 주도권을 오나라가 갖지 못하고 그냥 구경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촉에서 뭐라 하냐면 송권은 산발이 균형에만 관심이 있다. 즉 송권 입장에서는 오나라가 주도권을 가질 때까지 현상 유지를 해야 돼요. 이런 경우 형주 도모가 가장 좋은 수이고 만약 관우가 패했다. 그래도 형주 도모를 하는 게 맞죠. 약해졌으니. 물론 송권도 형주가 아닌 서주는 어떠냐 여몽하고 의논합니다. 서주는 위나라도 병사를 많이 안 두는데 그 이유가 있다. 거긴 지키는 게 더 어려울걸요 하는 거죠. 조조가 개박살 내놓은 것도 있고 가성비가 안 나온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이유가 국내 정치상으로도 송권은 형주가 절실했어요. 강동은 사실상 호족들판이니 송권만의 주요 직할지가 필요했던 겁니다. 특히 형남 일대에 숨어든 무릉만이들 얘들을 나중에 다 납세의무자화 해버리거든요. 실제로 송권이 형주를 먹기 전에는 호족들을 함부로 손을 못 봅니다. 이놈 저놈 죽이기 시작하는 게 형주를 먹고 나서예요. 형주를 거대한 직할지와 일종의 거대 둔전화하면서 호족들을 손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의를 칼잡이로 써서 대성 호족들 그냥 싹 쓸어버릴 생각을 하죠. 게다가 여몽은 송권이 가장 신임하는 지휘관이었습니다. 이런 송권의 판때기에 가장 믿을만하고 쓰기 좋은 말이었다. 여몽은 대성 호족이 아닌 꺼릉뱅이 출신입니다. 사실상 송권이 키운 거나 마찬가지예요. 송권과 여몽의 관계는 송권과 다른 대성 호족들 간의 관계하고는 완전 달라요. 거래 관계가 아닌 진짜 오리지널 군신 관계인 겁니다. 송권이 여몽을 얼마나 아꼈냐면 나중에 여몽이 병이 나니까 안절부절했다. 병세가 나아지면 기분이 좋아서 사면령을 내렸다 되어 있어요. 그리고 걱정이 돼서 여몽을 보러 갔다가 혹시 쉬는데 방해가 될까봐 멀찍이 몰래 보고 다시 돌아갔다 되어 있습니다. 멀찍이 봤는데 여몽이 밥을 먹는다 하면 야 여몽이 밥을 먹더라 하면서 좋아하고 여몽이 또 병세가 안 좋아지면 본인도 시급전폐하고 그런 겁니다. 이런 여몽하고 송권이 관우를 도모할 기회를 엿보는 거죠. 이때 여몽이 송권한테 서신을 보냅니다. 제가 좀 꾀병을 부려야겠습니다. 물론 여몽이 일찍 병사하는 걸로 봐서는 지병이 있었던 것 같긴 해요. 자리를 비울 정도는 아니었는데 나름의 꾀병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걸 대놓고 나를 불러들이시라 합니다. 권, 내 소격 몽환. 권이 곧 경문을 띄어 몽을 돌아오게 하였다. 지휘관이 아프다 하면 보통 비밀리에 불러들여서 아파도 안 아픈 척 하는 게 사실 맞죠. 그런데 대놓고 불러들인 거예요. 당연히 관우 귀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뒤에 풋내기 육손이 대신 오고 물론 실제로 풋내기는 아니었습니다.
이미 주요 3군을 호령하는 도독의 대송호족인데 그냥 타국의 이름이 덜 알려졌을 뿐입니다. 그리고 육손이 온갖 아부를 떠니 관우가 방심하고 강릉에 수비병을 차출했다. 물론 관우가 강릉의 수비병을 진짜 비웠느냐 이건 이견이 있습니다. 암튼 왜 육손이냐, 여몽이 꾀병을 부리면서 송건을 만나러 갈 때 그 육손이 3개군의 병권을 담당하면서 무호에 주둔했다 되어 있죠. 여몽이 이 무호현을 지나게 되어 육손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육손이 관우하고 국경을 접하고 있으면서 여긴 웬일입니까 합니다. 그러니까 여몽이 그러게 말입니다. 근데 내가 병이 있어서, 그러니 육손이 떠봅니다. 관우 그 오만한 놈이 지금 북진하느라 우리 쪽에는 대비를 하고 있지 않다. 병에 걸린 걸 소문내는 게 어떠하냐. 그러면 방심할 때 필히 붙잡을 수 있다. 온 김에 지존을 만나서 계책을 논하는 게 좋겠다. 여몽이 깜짝 놀라는 거죠. 이놈이 어디까지 알고 있는 거야 하면서 그건 쉽지 않다. 둘러대고 나와버립니다. 참고로 이때 하견 지존이라고 했는데 송건을 지존이라 칭했죠. 오서에 많이 나오는 표현입니다. 지존. 여몽이 그 사병을 일으켜서 감령을 죽이려고 할 때에도 여몽의 모친이 야 지존께서 너를 벌하진 않겠지만 불충 아니냐 꾸짖죠. 이 짧은 대목에서 오나라는 지휘관이 병사를 일으켜서 팀킬을 해도 용인이 되는 나라다. 즉 송건이 모든 지역의 병권을 장악하는 그런 구조가 아니다. 호족 연합체 성격의 나라다. 그리고 지존이라는 단어에서 이미 송건이 황제 행세를 하고 있었구나. 당시 지존은 지금 우리 시대 말로 치면 최고존엄 뭐 이런 뜻이에요. 한 예로 오나라 초대 승상 손소 그리고 2대 승상 고옹, 송건이 황제에 오르기 전에 임명한 겁니다. 물론 송건이 오왕자기를 받으면서 임명한 걸로 보이고 왕이 재상을 임명하는 게 법도에 어긋나는 건 아닙니다. 춘추 전국시대 때부터 각국에 재상이 있었어요. 한나라 때도 본국에는 왕을 보좌하는 재상이 있었죠. 상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각 태수를 보좌하는 승 있죠. 군승. 승과 상, 이 두 자를 합쳐서 승상이란 단어가 나온 겁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손소와 고옹을 승상이라 하는 것처럼 사실상 승상이었지 일개 상이나 승의 지위가 아니었어요. 그럼 이런 게 왜 가능했느냐? 원래 장강 이남은 형초라해서 주나라 때에는 장강 이남 전체를 남만으로 칭했습니다. 그래서 초나라에는 공자기도 안 줬어요. 자자기를 주고 초자라 불렀죠. 초나라는 이후에 강해지면서 왕을 스스로 칭한 겁니다. 물론 중간에 낀 신나라를 압박해서 우리도 공이든 후든 좀 달라 해라 했는데 주왕실에서 그 무슨 오랑캐 놈들이 자기를 바라냐 하면서 거절하죠. 삼국지 시대인 이때에도 오나라 땅은 중원이 아닌 오랑캐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월나라 놈 얘기 듣고 그랬다가 망하지 않았냐 뭐 이런 내용이 상소에도 나오죠. 즉 한왕실의 충성, 이런 이데올로기에서 가장 자유로운 나라가 바로 오나라였다. 다시 돌아와서 육손의 진가를 알아본 여몽은 송건한테 육손을 청구합니다. 육손 그놈 똑똑이더라. 육손이 여기서나 육손이지 다른 나라에는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으니 육손을 보냅시다. 그리고 이때에는 송건도 육손을 조카 사이 삼고 예뻐할 때였죠. 그래서 육손이 편장군으로서 무호현에서 육구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육손이 임지로 가자마자 한 게 관우한테 편지를 쓴 것입니다. 당시 관우가 방덕을 참수하고 우금의 7군을 생포하는 등 잘 나가고 있었죠. 편지 내용이 대충 이래요. 와 진짜 대단합니다. 우리는 동맹의 성공에 찬사를 보내는 바이다. 나도 한 수 배우고 싶다. 한신도 당신만 하지 못할 거다. 여기서 관우가 마음을 놓고 완전히 방심하게 됐다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때 강릉성에 불이 납니다. 시기가 참 잘 들어맞죠. 그래서 이걸 여몽의 소행으로 의심하는 거예요. 이 강릉성에는 우금의 7군 포로들이 압송되어 있었고 이들을 먹여 살릴 쌀이 부족하게 됩니다. 관우가 대노해서 미방과 사인한테 내가 돌아가면 니네는 죽은 목숨이다. 그러면서 상관 창고를 건드리는 거거든요. 육손이 이 상황을 송건한테 자세하게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 송건이 야 시간 됐다 연장 챙겨라 하는 거죠. 이에 공항과 남군이 함락되고 관우는 뒤늦게 자신이 돌아갈 곳이 없게 된 걸 알게 되었다. 육손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의도까지 밀고 나가서 점령합니다. 그래서 의도 태수를 겸직하면서 무변 장군의 직과 후자기를 받게 되는 거죠. 여몽이 공항과 강릉을 점령하고 민심을 다독이고 있었다면 육손은 이의와 사정을 끌고 관우의 퇴로를 막습니다. 유비가 훗날 출병하는 자귀 일대를 다 점거해버려요. 그러니 관우가 촉으로 도망갈 길이 제한되어 버리고 결국 반장과 마충한테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이 과정에서 육손이 수만을 죽이거나 포로로 삼았다. 그래서 육손은 호군 및 진서장군 그리고 후자기도 올려서 누후를 받게 됩니다. 참고로 이때 관우한테 사로잡혔던 우금의 신변도 오나라로 넘어가죠.
그리고 훗날 조인이 대사마로 유수호에 출정했을 때 주안의 공성기에 걸려서 패하는데 이때 왕상이 또 사로잡히거든요. 나중에 송건이 조비한테 우금을 돌려보냈는데 아마 이때 왕상도 같이 딸려보냈을 거예요. 우금은 조비한테 농락당해서 분사하고 왕상은 나중에 제갈량 북벌방어에 차출되다가 전사합니다. 형주에는 유표 때 학문이 급속도로 발달하면서 선비들이 많이 모였죠. 육손이 이들을 등용할 것을 건의하니 송건이 이를 받아들였다. 한편 형주를 잃은 유비는 이를 갈고 있었습니다. 무담산에서 제위에 오르고 불과 2달 만에 병을 일으켜요. 그리고 육손은 서쪽 국경을 담당하는 진서장군의 지휘였죠. 육손에게 5만을 지휘하게 하여 맡게 하였다 되어 있는데, 참고로 이 5만은 실제 숫자에 근접하겠지만 상징적인 숫자예요. 당시 송건의 직속부대 규모가 5만 정도 됐던 걸로 보입니다. 주안이 사고치고 응거할 때 송건이 그를 용서하면서 5만을 너에게 맡기려 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죠. 유사시에 송건 직속 전군의 지휘권을 주겠다 이 말입니다. 즉 송건도 이 방어에 몰빵을 한 거예요. 자신의 전군을 육손한테 맡긴 겁니다. 그도 모자라서 자신이 총애하던 호종을 시켜서 번뇌를 해결해줄 병사다 하는 5, 6천 규모의 해번병을 따로 창설하죠. 참고로 육손 1편에서 얘기했듯이 촉서 선주전에서는 육손이 6이라고 나와요. 실제로 이때만 해도 개명 전으로 육손은 6이었을 겁니다. 자기 일대가 육손한테 털렸던 터라 유비는 마량을 보내서 무릉만이들을 포섭합니다. 그리고 조은에게 후방을 맡기고 풍습을 군의 대독으로 삼아 자기로 출병하였다. 이때 수륙 병진으로 출병했다 하는데 수군은 딱 자기까지만 물자를 옮기고 그 이후로는 수군으로 진격하지 못합니다. 당시 유비군의 수군은 위나라 상황 정탐 이 정도만 쓰이고 주력군은 다 육지로 이동을 했습니다. 이게 패인이에요. 사실 이 이릉대전은 유비가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이었다. 관우의 실용주로 촉에 배가 없었습니다. 당연히 오나라 수군에 못 비비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수군의 존재 의의는 100% 보급이에요. 특히 당시 개발도 안 된 강남 산지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오나라의 수군이 발달한 이유입니다. 수로를 확보하면 보급 걱정이 없습니다. 그냥 배로 운송을 하면 되는데 육로 운송은 너무도 비효율적이에요. 그래서 유비가 육지 보급로 보호 때문에 군영을 길게 짭니다. 건평부터 이릉까지 군영 수십 개를 두었다 되어 있어요. 전쟁에서 맨날 털리기만 하는 조비도 이 상황을 보고받고는 훈수를 두는데 군영을 저렇게 짜는 놈이 어딨냐. 유비는 필패한다 했다 하죠. 유비가 육지를 주전장으로 삼은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앞서 말한 보급의 문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적들을 육지로 유인해서 촉의 강점인 산지에서 승부를 보려 했던 거예요. 그런데 육손이 속아주지 않습니다. 유비가 오반에게 수천 병력을 주고 유비 본인은 산에 복병을 심어놓습니다. 오반이 덤비니 오나라 장수들이 요격하자 하였다. 그런데 육손이 저거 꿍꿍이가 있다. 가만 내비둬라. 가만 냅두니까 유비가 김샜네 하면서 그냥 복병을 철수합니다. 그러니 육손이 한마디 하죠. 내 그럴 줄 알았다. 저거 속임수였다. 그리고 이때 죽은 손책의 충복, 소나의 아들 소난이 유비군에 포위당하죠. 장수들이 야 저거 VIP 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육손이 냅두라 합니다. 소난은 버틸 수 있다. 내가 계책이 있으니 기다려라. 조조의 수하들이 기를 쓰고 조인을 구하려 한 것과는 상반되는 부분입니다. 우금의 수엄칠군도 굳이 조인을 구하려 한 게 아니라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에요. 후방에 높은 등성이가 있는데 굳이 번성 가까이 진을 치다 그리 된 겁니다. 암튼 나중에 전쟁이 끝나고 소난이 얘기하죠. 솔직히 원망했었다. 그런데 다 계획이 있었군요 하는 겁니다. 보시면 의견에 계속 충돌이 있죠. 손책 때부터의 노장들, 그리고 손씨 일가들이 육손 말을 잘 안 들었다 되어 있어요. 사사건건 육손이 하자는 거에 잔소리를 해댔던 겁니다. 육손이 이에 칼을 잡고 굴령이 웃음냐 하면서 이끈 겁니다. 나중에 송건이 야 얘들이 말 안 들었다며 왜 말 안 했냐 하니까 육손이 다 님 충신들인데 분란 만들어봤자 좋을 게 없지 않습니까 하니까 송건이 매우 만족했다 되어 있죠. 다시 돌아와서 대치 중이던 육손이 송건한테 이제 유비를 치겠다 얘기합니다. 이 상소에서 중요한 부분이 유비는 행적을 보면 군사일에서 실패가 더 많았다. 그가 수로와 육지 즉 수륙 병진을 할까봐 매우 걱정했었는데 유비는 육로로만 왔다. 그 군영의 모양새를 보니 우리 승리가 따놓은 당상이다. 발 뻗고 편히 주무시라 얘기합니다. 육손은 유비가 배를 타고 오지 않은 것이 다행이라 했지만 전술했듯이 유비는 실용주로 충분한 배가 없었어요. 제대로 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배를 좀 건조하고 왔어야 됐죠. 양군이 몇 개월간이나 대치를 계속하던 중에 육손이 갑자기 유비를 치겠다고 하니 장수들이 아니 싸우려면
저번에 유비가 그 병사들을 끌고 왔을 때 그때 써야지. 지금 쟤네 군영을 치는 건 좀 어렵지 않느냐 하니까 야 지금이다, 지금밖에 없다 하는 거죠. 그리고 화계로 유비의 군영을 불질러 버리는 겁니다. 유비가 울분을 부으며 백제성으로 퇴각하니 아직 배고픈 반장과 서성 등이 이제 우리가 반격할 때다, 육손과 주연이 이를 반대합니다. 그러면 조비한테 빈집당한다. 정확했죠. 얼마 안 있어서 조비가 남정을 시작합니다. 참고로 이릉대전 부분은 제가 간략하게만 얘기를 했고 나중에 특집 별도 컨텐츠로 해서 자세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유비가 백제성으로 퇴각하고 와, 육손한테 이렇게 모욕을 당했으니 이게 어찌 하늘의 뜻이 아닐 수 있나 하면서 대노했다 하죠. 유비는 육손 따위한테 질 거라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후 조비가 남정을 시작하니 조진과 하우상 등이 밀고 내려오죠. 반장이 기지를 발휘해서 뗏목에 불을 질러 하류로 보내 위나라 부교를 불태우려 하니 하우상이 퇴각한 그 전투입니다. 암튼 배송지주 오록의 기록인데 유비가 육손한테 편지를 보냅니다. 유비가 슬그머니 손을 내밀어요. 도적들이 강릉에 왔다고 들었다. 여기서 도적은 위나라 조비군이죠. 내가 좀 도와줄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육손이 이 도움을 거절합니다. 답서에 이렇게 얘기하죠. 개발리고 가셨지 않습니까? 오촉 양국이 화해 모드로 들어가려 하는데 괜히 병사 일으키지 마시고 병력을 회복하고 있으라. 다친 병사들을 또 멀리 보냈다간 무소도명, 즉 도망도 못 가고 다 죽을 거다. 이 기록을 보면 양국이 화해 모드로 들어가고 있다 했죠. 실제로 송건이 유비한테 화해를 청하니 사실 유비가 살아있을 때부터 화해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걸 유비가 끝까지 마무리 짓지 못하고 사망하는 바람에 제갈량이 고심하는 거예요. 이 화해 분위기가 물거품이 되는 거 아니냐. 그때 마침 등지가 제갈량한테 이런 얘기를 하니 말 잘 꺼냈다, 네가 가라 오너라 하는 거죠. 이때 송건은 육손을 상당히 신임했어요. 실제로 여몽의 후임으로서 중용합니다. 한 가지 얘가 형주목에 임명하고 봉토도 강릉을 줘요. 장군직도 보국장군을 주었으니 구국의 영웅으로 대우를 해준 거죠. 게다가 제갈량과 외교 알아서 하라고 각 건인 손권의 인수를 새겨서 육손한테 줬다 되어 있습니다. 이건 형주의 초기 통치를 육손한테 맡긴 겁니다. 왜냐? 송권은 제위에 올랐으니 이제 호족들 단속하러 건업에 가야 되거든요. 나중에 육손 말년에 막 육손을 무창으로 쫓아내고 하는 거 보면 격세지감이죠. 여기서 육손이 한 가지 이쁜 짓을 하는데 당시 기근이 드니 장수들 사병 갖고 있는 거 그거 농사 짓게 합시다. 일종의 둔전책이죠. 송건이 하오하오를 외치며 나도 소 8마리로 농사를 직접 짓겠다. 또 장수들이 육손 말 안 들을까봐 내 밑으로 다 농사 지어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육손이 뭘 했냐면 징수를 줄이고 징발을 금지했다. 병사를 징발하면 그만큼 납세 의무자가 줄어들게 됩니다. 군대는 철저한 소비 집단이에요. 얘들을 둔전 돌린다 해도 결국엔 먹여 살려야 합니다. 기근이 들었으니 민가의 장정들을 농사짓게 해서 세수를 마련하는 게 맞다는 거죠. 그리고 위나라에서 조예가 사마이한테 묻죠. 촉을 먼저 칠까 오를 먼저 칠까. 사마이가 오를 먼저 칩시다. 그래서 대오병권을 가지고 있던 조효가 오나라를 정벌하러 떠나는데 송건은 이때에도 육손한테 강호를 주고 대도독으로서 일을 맡게 합니다. 주방이 조유한테 무려 7번의 연애 편지를 보내죠. 거짓 항복으로 인한 유인계인데 조유가 깜빡 속아 넘어갑니다. 만총이 사태의 위급함을 알고 상소를 올리니 조유가 가려는 것은 와지다. 유사시 후퇴할 수 없다. 그런데 이미 늦었죠. 조유가 대패합니다. 이때 주한이 조유를 사로잡자 합니다. 협석에 미리 매복을 놔서 대오병권을 쥐고 있는 조유의 신변을 확보하면 그 혼란한 틈을 타서 바로 수춘을 도모할 수 있고 그러면 낙양도 지척이지 않느냐. 다만 육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죠. 육손은 매복의 병력을 빼서 VIP 한 명을 포획하는 작전보다 좌우익과 함께 적극적으로 추격해서 물량 피해를 주는 방안을 선택한 걸로 보여요. 실제로 이때 참수하거나 포로가 된 위군이 만여 명에 달했고 치중 수레도 10,000대를 확보했다. 그리고 그 외 보급에 차출된 말, 노새, 병장기 등 수많은 물자를 노획했다. 육손이 개선하여 무창에 이르자 송건은 육손에게 자신의 양산을 쓸 수 있게 하였다. 사극 보면 황제나 왕들 뒤에서 양산 엄청 큰 거 들고 다니죠. 그거 해준 겁니다.
이른바 그 석정 전투의 대승에 대한 보답이죠. 이 석정 전투로 인해서 조유는 화병으로 얼마 안가 병사하고 그 위나라는 너무 많은 물자와 병력을 잃어 한동안 남침을 하지 못하게 되니 방어 위주의 전략밖에 취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송건이 그 다음 해에 무창에서 바로 제위에 오르는 거예요. 참고로 위나라 대우병권은 그 만총이 이어받게 되는데 이 만총이 오나라에게는 악몽으로 작용하게 되죠. 아무튼 229년 석정 전투의 승리에 힘입어 송건은 제위에 오르게 됩니다. 제위에 오르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백관들을 임명하는 것이죠. 육손을 상대장군 및 우도호에 임명합니다. 이 상대장군이 오나라에만 있는데 상장군 플러스 대장군으로 대장군보다 위입니다. 대장군이 3공급이니 그 대우와 녹질이 3공보다 위라 보면 돼요. 참고로 좌도 및 대장군에는 제갈근이 임명되죠. 그래서 나중에 제갈량 마지막 국벌 때 그 형주에서 육손과 제갈근이 작전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송건이 무창에서 황제에 오르면서 바로 건업으로 천도를 하죠. 다만 형주는 자신의 직할지 그리고 돈주머니가 되어야 했기 때문에 태자, 손등과 상서대 그 주요 속관들을 무창에 남겨놓고 갔다. 물론 칼잡이도 하나 남겨놓고 가요. 그리고 육손한테 태자, 손등을 보좌하게 합니다. 그 송건이 다른 아들들도 육손에게 맡기고 가는데 그 육손의 스파르타식 교육이 시작되죠. 송건의 차남 손녀가 투암란을 만들었다. 여기 압이 오리압자예요. 즉 암란은 오리 울타리를 뜻합니다. 그리고 투압은 검투사 오리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건 그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아마 오리가 아니라 그 거위였을 거예요. 거위가 성격이 포악해서 더 적격이거든요. 후대 그 송나라 때도 거위 싸움이 유행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중국에서 거위를 잡아다 집에서 기른 역사도 꽤 되거든요. 즉 이 울타리가 뭐하는 울타리냐? 그 싸움 붙이는 울타리예요. 오리들의 콜로세움이라 볼 수 있죠. 여기서 돈도 걸고 지는 오리 잡아먹기도 하는 그런 친목 도모의 장입니다. 중국이 귀뚜라미 같은 곤충부터 동물들 싸움 붙이는 문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소싸움, 투견장 이런 거 있죠. 황실의 둘째 황자인 손녀가 오리 콜로세움을 지어놓으니까 육손이 그걸 보고 바로 한 소리 합니다. 회사 놀러왔냐 이거죠. 그러니 손녀가 오리 콜로세움을 바로 부셔버렸다. 20살에 백주 대낮에 살해당한 손익의 아들 그 손송이 있습니다. 손익은 송건의 동생이죠. 그 손송이 이때 무창에 있었는데 농땡이를 부리니까 육손이 그 부하를 곤형에 처합니다. 그 읍참마속 때 진식이 받았다는 그 머리카락을 자르는 형벌이죠. 이걸 구경하던 사경이 와, 그 일단 먼저 조지고 봐야 된다. 이게 바로 유의의 공포정치 아닙니까? 하면서 육손을 추켜 세우는데 문제는 그 육손이 유의를 안 좋아했어요. 게다가 유의는 적국 위나라의 관료였습니다. 정이랑 친했다 되어 있죠. 그 사경이 말한 바는 유의의 선형 후레인데 아마 지금은 전해지지 않는 유의의 저서 그 정론에 나오는 말일 겁니다. 일단 무력으로 백성들을 진압하고 그 뒤에 덕을 내세우면 된다. 그와 동시에 법치를 강조했습니다. 그렇다고 유의가 전쟁광이었냐? 아닙니다. 조조가 장안에서 출병할 때에도 내 치를 우선하라 하면서 전쟁을 말려요. 물론 조조가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다만 육손은 형벌을 항상 완화하려는 입장이었죠. 그래서 손송의 부하도 곤형으로 끝난 겁니다. 당연히 육손이 버럭합니다. 야, 그런 궤변론자의 말을 따르고자 내가 그리 한 게 아니다. 역시 바로 육손이 상소를 올립니다. 그 형벌을 좀 낮추고 용서를 통치 기반으로 하자. 통일을 위한 인재들이 부족하니 그 사소한 허물은 용서하고 계속 씁시다. 이런 상소예요. 다만 이건 송건이 바라는 바와 전혀 다른 방향이죠. 송건은 법을 촘촘하게 짜서 하나만 걸려라. 대성 호족들을 조져야 되는 시점에 가까워지거든요. 그리고 이때 송건은 황제 노름하기 바빴습니다. 그 형주라는 든든한 배우지가 생겼으니 건업으로 와서 호족들을 통제할 차례였죠. 황제의 권위를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주와 단주, 주해 등 주변 섬에 원정군을 보내 점령하는 바를 육손과 논의했다. 여기서 이주는 대만, 단주는 일본, 주해는 하이난입니다. 뭐 긍정적으로 보자면 송건의 남방 개발의 의지라고 볼 수 있지만 그 뒤에 이어지는 공손년이나 고구려 헛발질과 연계하면 그냥 황제 노름이었다. 황제 입장에서 변방을 개척해서 제후국을 두는 게 하나의 권력 관리 수단이었기 때문에 이런 행위를 물리적인 손익으로만 치부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 육손이 반대하죠. 가성비 안 나옵니다. 송건이 말 안 듣고 원정군을 보내서 이주 사람들을 잡아오긴 해요. 그런데 역시 육손의 말대로 손익분기를 못 넘깁니다.
원정도 하나의 사업인데 자본 포로들의 향후 생산력 대비 잃은 병사와 물자의 가치가 더 많았다는 뜻이죠. 실패한 사업이었다. 송건이 계속 똥볼을 차는데 공손년이 친한 척 좀 했다고 장소의 반대를 무릅쓰고 대규모 사신단을 공손년한테 보내버리죠. 이거 제가 공손년 편에서 했습니다. 비밀리에 사람을 보냈어야죠. 나중에 우리가 북진할 때 협력하면 유주 떼줄게 뭐 이런 수완이 필요했는데 대규모 사신단을 보내니 바로 조의 귀에 들어가고 공손년이 당황해서 오나라 사신단을 공격해버려요. 송건이 이때 공손년한테 구속도 주고 하려 했거든요. 대누에서 바로 쳐들어가려 합니다. 이에 육손이 말렸다. 그거 빈집당합니다 하니까 송건이 포기했다. 그리고 제갈량의 마지막 국벌 바로 융중대에 가장 필적한 5차 국벌입니다. 한중에서 제갈량이 올라가는 동시에 형주에서는 우도 육손, 좌도 제갈근이 올라가고 강동에서는 송건이 직접 친정해서 올라가는 삼방향 다구리, 형주에서의 작전권만 제외하면 거의 융중대의 완성이라 볼 수 있죠. 그런데 하필 당시 위나라 황제가 조예였어요. 이 제갈량의 5차 국벌도 사실상 조예의 지위로 막힌 겁니다. 당시 회남 지역에 병사가 많이 없었습니다. 조유가 살림 털어먹은 그 여파가 상당히 오래간 거예요. 더욱이 당시 하필 휴가 중인 군관들과 병사들이 많았다. 군바리들한테 청천벽력과도 같은 건데 만총이 바로 휴가 제한을 걸어버리죠. 저도 현역에 있을 때 28사단 총기사고 여파로 전군 휴가 제한을 겪어봤습니다. 그것 플러스 무슨 상향식 1위 결산해가지고 소원수리 타임, 이 뭐 괴롭히는 사람 있냐, 원한 있는 사람 있냐 조사하는 상당히 골치 아픈 시간이었죠. 조예가 이 대우전선에 채택한 계책은 일단 휴가자들이 복귀할 때까지 시간을 끌어야 된다. 당장 8촌을 보내서 시간을 끌게 해줍니다. 이때 만총이 또 계책을 내는데 신성신도시에서 정병을 자출한 다음에 수춘으로 유인을 하자 조예가 이걸 불허합니다. 야, 그 병사도 적은데 그냥 가만히 있어라. 내가 친정하면 송건은 도망가게 돼 있다. 그리고 실제로 조예가 친정을 해요. 그 만총이 이에 응해서 송건의 조카 손태를 사살했다. 그 송건이 바로 내빼버립니다. 그 손재리가 돼버린 송건이죠. 이 조예의 친정은 제갈량의 계산 밖에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이 송건 퇴각 소식을 듣고 제갈량이 둔전 버티기로 전환한 후 극심한 스트레스로 얼마안가 죽어버려요. 암튼 송건이 도망가버렸으니 신하들이 이제 사마이를 지원하러 가시죠. 이에 조예가 말합니다. 야, 송건이 퇴각했으니 제갈량도 깜짝 놀랐을 거다. 사마이 혼자 충분하니까 그냥 냅둬도 된다. 이미 조예가 제갈량과 송건이 짜놓은 판을 다 읽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한편 발등에 불 떨어진 전선이 하나 더 있었는데 형주예요. 제갈근이 송건 퇴각 소식을 듣고 안절부절합니다. 이에 육손한테 편지를 써서 손 따고 집에 갔단다. 우리도 빨리 튀읍시다. 그런데 육손이 천하태평인 거죠. 군대에 채소를 심고 바둑을 두게 하였다. 제갈근이 이걸 듣고 뭔가 계책이 있을 것 같은데 궁금해서 직접 찾아가죠. 그러니까 육손이 계책을 얘기해줍니다. 지금 퇴각하면 100% 추격당한다. 퇴각할 생각이 없는 것처럼 행동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갈근도 그 절도를 따릅니다. 똑같이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게 하였다. 그리고 갑자기 육손이 병력을 양양성으로 진군시키는 척을 합니다. 이에 적들이 어이쿠나 하면서 군용을 버리고 성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육손이 빈손으로 집에 안 가요. 적들이 성에 들어갔으니 강하 인근 현을 약탈합니다. 시장통을 급습해서 이 사람들이 너도 나도 성 안으로 도망가려고 난리가 나죠. 그래서 위군이 성문을 닫을 수 없으니까 이 백성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 틈을 타서 육손의 부장들이 전과를 올리고 노획을 해서 가는 거죠. 민간인들을 작전에 이용한 이 부분에 대해서 배송지가 신랄하게 깠어요. 그 육손이 여유로웠던 것은 수군으로 수로를 확보하고 있어 퇴각에 문제가 없었기 때문이다. 왜 곱게 안 가고 양민들을 죽게 했냐. 제갈량이 위수에서 용병한 거랑 확연히 다르지 않느냐. 제갈량이랑 비교질까지 하면서 용병의 법도를 어긴 놈이다. 그러니까 손자 때 가문이 망하지 해놨죠. 육손의 손자 유광과 육경은 나라를 지키다가 서진의 침공 때 사망합니다. 배송지는 육손의 가문을 얘기하는 거겠죠. 육손이 육손 때에나 육시 가문의 가문주 행세를 했지. 사실 원래 가문주는 육적이었죠. 물론 거슬러 올라가면 육손이 더 장손에 가깝긴 해요. 그 육손의 부친이 일찍 사망하는 바람에 육손이 가문주 행세를 못하게 된 거긴 한데, 암튼 배송지는 동진 사람이니까 그때 육시가 주춤했으니 몰랐겠지만 육시는 그 이후로 부활해서 계속 잘 나갑니다. 남북조를 지나 수당, 심지어 명청시대에도 육시가 번성해요. 명나라 때에도 육시가 남망대성이라 되어 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지금도 중국의 육시가 상당히 번성한 성씨 중 하나더라고요. 다만 이 배송지의 평대로 민간인을 작전에 이용한 건 맞는데 그 후속 조치는 또 잘했다 되어 있어요. 그 사로잡은 백성들은 또 잘 돌봐줬다.
처자식이 죽은 자는 보상을 해주는 등 잘해주니 인근에서 투항하는 자들이 많았다. 위나라 강하태수 녹식이 자꾸 오나라 변방을 약탈해댔다. 그런데 이 녹식이 문병의 아들 문휴와 사이가 안 좋았다. 육손이 삐라를 뿌립니다. 녹식한테 쓰는 편지를 흘린 건데 내용이 너 문휴랑 사이 안 좋다며 우리 쪽으로 올래? 날짜만 정해라. 그 녹식 입장에서는 내통을 의심받게 되는 거죠. 이에 녹식이 스스로 자처하여 낙양에 입주하고 강하를 떠나게 되었다. 배송지가 이 부분 역시 신랄하게 까놨습니다. 녹식을 치워봤자 뒤에 오는 놈도 똑같이 그럴 건데 뭐 이런 사소한 속임수를 대단한 계략인 양 써놨냐. 용납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당시 3년상 때문에 관리들이 관직을 벌이는 게 하나의 풍토였죠. 주유가 왜 노숙의 모친을 오곤으로 빼돌렸느냐. 다른데 못 가게 하려 한 거예요. 위나라 조유 같은 경우에도 그 중임을 맡고 있을 때 모친상을 당하죠. 그 조비가 상복을 빼앗고 고기를 억지로 먹입니다. 조유가 제발 모친을 고향에 모실 수 있게 해달라. 이걸 겨우 허락받고 고향에 모친을 묻은 다음날 바로 업무복귀해요. 사실 이건 유교 사상에서는 엄청난 불효죠. 진수가 3년상 중에 몸이 아파 약을 지어 먹은 걸 들켜서 저런 불효막심한 놈이 있나. 그 초주의 제자라는 놈이 욕듣고 이것 때문에 벼슬길이 한동안 막힙니다. 반대로 복상을 해서 출세한 원소 같은 경우도 있죠. 그래서 공룡이 부자 간의 정은 욕정의 결과물일 뿐이다. 뭐 이런 막말을 한 것도 처형당한 이유 중 하나였는데 공자의 후손인 공룡이 한 이 말은 당시 3년상 이런 걸 출세나 위신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걸 풍자한 거라 봐야죠. 그러니 오나라에서도 이런 풍토를 뿌리 뽑으려 합니다. 앞으로 3년상 이런 것 때문에 위수지역을 이탈하면 사형. 근데 당시 오나라 효자 맹종이 있었어요. 모친을 끔찍하게 생각했던 말 그대로 효자입니다. 중국 24쇼의 육적 회결과 같이 맹족 읍죽이 같이 꼽히죠. 한겨울에 맹종의 모친이 죽순이 먹고 싶구나. 그런데 겨울에 죽순이 없죠. 이걸 구하다 지쳐서 맹종이 울고 있으니까 하늘이 감동하여 죽순을 내려주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맹종이 오현으로 발령이 나요. 보통 이때 가족도 같이 가는데 아마 모친이 병환 때문에 같이 못 간 것 같아요. 그 와중에 맹종의 모친이 사망해버립니다. 이 맹종이 모친상을 위해 직무를 이탈하고 나중에 자수하는데 육손이 맹종을 변호하죠. 살려줘야 된다. 그래서 비교적 가벼운 처벌로 끝냈다. 이 맹종이 왕좌지제라는 평도 받았는데 백성들의 사랑을 받은 관리입니다. 나중에 삼공의 지위까지 올라요. 백성들의 사랑이 어느 정도였냐면 그 지역 사람들이 아이를 낳으면 그의 성 맹을 이름으로 짓기를 좋아했다. 그 맹종별전에 나오는 얘기긴 한데 맹 이 글자 자체가 만맹자라서 그냥 처음 태어난 아이의 이름을 이렇게 지은 거일 수도 있어요. 아이 이름도 유행을 타거든요. 지금도 이름 추천 어플 이런 거 있죠. 자기 이름이 국내에 몇 개인지 뭐 이런 게 다 나오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 시기부터 송건과 육손의 신뢰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송건과 육손이 언제부터 신뢰관계가 금이 가기 시작했냐, 이런 걸 분석해보자는 거죠.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송건과 육손의 신뢰관계가 금이 가기 시작하는 타이밍은 역설적이게 송건이 육손에게 많은 것을 맡겼을 때부터입니다. 육손과 송건은 결국 다른 길을 가게 돼요. 육손이 송건의 숙청 작업에 형벌을 느슨히 할 것을 상소하는 그 시점, 그때부터가 그 둘이 갈라지기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이걸 자세히 풀자면 송건이 무창에서 제위에 오르고 육손한테 형주를 맡긴 뒤 본인은 이제 건업으로 되돌아가죠. 물론 형주 직화라 모델에 따라 상서대 주요 속관들과 태자를 비롯한 황자들을 다 무창에 남기고 갔어요. 이때 송건의 형주 통치 모델을 보면 상당히 정교합니다. 육손한테 강릉후를 줬죠. 왜 봉토를 전방 국경에 줬느냐, 이쪽 형주 국방비 알아서 하라는 겁니다. 실제로 육손이 죽고 남긴 게 얼마 없어요. 강릉이면 세수도 많고 착복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땅이죠. 육손이 이 돈을 다 어디 썼느냐, 형주 국방에 다 쓴 겁니다. 이게 돈 받아 타쓰는 중앙 집권화 국가들이랑 오나라가 다른 점이에요. 그리고 후방 형남 있죠. 여기 세수는 송건이 혼자 다 먹습니다. 그래서 송건이 세수 확보 차원의 무릉만이 토벌에 적극적이었고 호족이 아닌 향리들에게 세금을 직접 걷게 하고 세금이 비면 그 향리에 장을 쳤다. 이런 중앙 집권적 기록이 있는 주마루오간도 장사에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송건이 건업으로 가면서 황자들과 상서대 말고도 남긴 게 하나 있어요. 여일이라는 칼잡이입니다. 진짜 칼 쓰는 자객은 아니고 중서 정교랑이에요. 중서대는 황제의 비서기관이죠. 조예도 이 중서대를 통해서 상서대를 압도하고 황권을 강화했습니다. 거기다 정교랑, 즉 교사예요. 감찰하고 고발하는 자입니다. 이 여일을 통해서 송건은 대오족들을 손보려 한 거예요.
3편에서 얘기했지만 육손이 법이 너무 엄하다, 이러다간 너도 나도 다 범법자가 됩니다 하면서 법을 좀 완화시킬 걸 상소하죠. 육손의 대부분의 상소에 대해서 송권이 그의 말을 들었다 되어 있는데, 이 법의 완화에 대한 상소에 대해 송권이 장문의 답서를 보내죠. 그 내용이 어쩔 수 없다, 거절의 의사예요. 법을 빡세게 운영하는 게 마치 진림의 위원소격 예주문에 나오는 그 조조가 법을 촘촘하게 만들어서 마치 그물로 백성들을 수거하려 하는 모양새다, 호족들을 수거하려는 그물을 친 거예요. 그리고 육손은 오해사성, 장주육고 대성호족의 일원입니다. 다른 호족들의 리더라고 볼 수도 있어요. 즉 육손은 호족들의 이권과 생존을 지켜야 하는 의무감이 있었고, 송권 입장에서는 이게 탐탁치 않은 거죠. 자리 앉혀놨더니 너 호족 편 들고 있냐, 여몽이었으면 안 그랬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럼 송권과 그가 심어놓은 여일이 그 빡센 법을 무기삼아 형주에서 뭘 하느냐? 오해사성, 대성호족들을 손보기 시작합니다. 오해사성에 장주육고, 내성씨가 있죠. 먼저 장씨, 장원은 여일이 고발한 건 아니지만 송권이 처형해요. 그 죄가 뭐냐면 장원의 부하가 관리들을 자기 쪽 사람들로 앉혔다, 연좌해서 죽여버린 겁니다. 형주를 또 호족판으로 만들려고 하는 건가, 송권이 대노한 거예요. 이 연좌가 얼마나 말이 안 되냐면 장원과 아무 상관없는 낙통도 장원을 변호합니다. 장원이 촉을 찬미하고 이런 걸로 죽은 게 아니에요. 철저한 정치적 셈법에 의해서 제거당한 겁니다. 그 다음 성씨 주씨는 어떻습니까? 주하는 대성 호족 중에 송권이 총애했던 인물이에요. 저도 항상 장수제 코에이 삼국지를 하면 주한으로 플레이를 하거든요. 주유의 못다 이룬 이분지계를 만드는 걸 목표로 하는 거죠. 송권이 주한을 총애한 데에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주한은 정치에 관심이 없었어요. 육손처럼 막 이래라 저래라 안 했다 이 말입니다. 주한은 기억력이 좋아서 그저 자기 사병 만여 명의 처자식 이름을 다 기억하고, 돈도 부하들과 다 나눴다, 주한이 죽고 장례비도 없어서 송권이 대줬다 하죠. 이 만여 명의 사병들 경조사 다 챙기려면 돈이 남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한이 큰 실수를 합니다. 호종과의 내분으로 부하를 죽여버려요. 그리고 주한이 응거하는 건데, 물론 당시 주한이 가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지절 신분이라 하더라도 부하를 막 죽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단지 선조치 후보고 권한만 있는 겁니다. 죽인 이유가 탐탁치 않죠. 만약 주한이 대성호족 일원으로서 정치적 존재감을 나타내려 했다면 주한은 이때 제거당했습니다. 그런데 송권이 용서하고 복귀시키죠. 그래서 이 주한이 현직에 있을 때 송권은 주씨를 안 건드려요. 주한이 골골대고 죽을 때쯤에 귀신같이 여일이 주씨를 건드립니다. 바로 여일이 주한의 사촌동생이면서 주씨 일원인 주거를 잡아 넣어버립니다. 그리고 고씨, 승상 고홍도 여일한테 고발당해서 가택연금 당하죠. 딱 육손의 육씨 빼고 다 저렇게 골로 가고 있는 거예요. 물론 기록에는 정교랑 여일이 자리를 참칭하여 횡포를 부렸다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일이 혼자 저런 것이냐?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명도 아닌 랑따위가 승상을 고발해서 연금시킬 수 있느냐?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송권의 뒷배와 오도가 있었다고 봐야 돼요. 그 정황이 많습니다. 태자, 손등이 무창에 있었죠. 이 사실을 송권한테 여러 번 간언해요. 여일이 너무 날뛰고 있다, 저놈 잡아 죽여야 된다, 송권이 쌩깝니다. 그리고 송권이 아끼던 반준도 송권한테 고합니다. 반준 말은 들을만 하거든요. 그런데 쌩까요. 이건 숙청의 목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반준이 육손도 찾아가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육손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근심에 닭똥 같은 눈물만 뚝뚝 흘렸다. 육손이 바보가 아니죠. 정치 감각이 있어요. 장주육고 중에 60 빼고 다 골로 가고 있는데 이때 한마디 했다가는 그 다음이 바로 자기 차례인 걸 모를 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반준이 안되겠다, 내가 총대 메고 여일을 죽이고 나도 자결하겠다. 그런데 여일이 눈치채고 반준을 피해 다닙니다. 이때 사괭이라는 자가 여일한테 나타나요. 이 사괭이라는 사람은 정사의 이름이 딱 2번 나옵니다. 이 엑스트라 사괭이 오나라의 운명을 극적으로 바꿔놔요. 사괭이 여일을 방문해서 고홍의 사건에 관해 묻습니다. 고홍 건은 어찌 되고 있느냐? 그러니 여일이 대답하죠. 좋을 수가 없다, 고홍 곧 골로 갈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괭이, 그럼 고홍 다음 승상은 누가 될까요? 여일이 대답을 못하죠. 사괭이 말합니다. 반준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일은 이때 깜짝 놀란 거죠. 반준은 여일에게 원한이 있습니다. 반준이 승상이 되면 자기는 죽은 목숨이다. 그래서 고홍의 가택연금을 풉니다. 알아보니 죄가 없었습니다, 보고하는 거죠. 고홍이 몸가짐을 얼마나 조심했던 인물인데 실제로 죄도 없었습니다. 기껏해야 밑에 누가 잘못한 거 연좌했을 거예요. 그럼 진짜 다음 승상은 반준이었느냐? 그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준은 대성호족이 아닌 관우가 패망할 때 항복한 항장 출신입니다.
그리고 이상하리만치 송건이 반준을 총애하고 후대했어요. 거기다 여대랑 같이 무릉만이 토벌 같은 중요 사업도 맡겼습니다. 그 여몽이 살아있었으면 좋았겠지만 아무튼 송건은 비호족 계층의 승상을 세우려 했을 거예요. 반준은 비호족계 학자에다가 일단 항복했으니 오나라에 기반이 없죠. 그리고 여의를 찾아갔다는 사갱이 황문시랑이었습니다. 황문시랑은 황제를 최측근에서 보좌하는 심부름꾼이에요. 얼굴 맞대면서 주워들은 얘기라든가 송건의 속 얘기도 많이 알고 있을 자리죠. 한 예로 위나라에서 사마사가 조방을 폐위하고 태우와의 협의를 통해 조모를 세우는데 권신 사마사보다 종회가 조모를 먼저 아련하죠. 종회가 바로 황문시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마사가 묻지 않습니까? 새 황제는 어떤 인물인가? 그러니 종회가 무는 진사왕이요 무는 태조의 무리입니다. 그러면 나라의 복이구만 하는 일화 있죠. 그리고 이게 바로 송건의 통치 스타일이에요. 송건이 정치를 음모와 협잡에 기대서 한 예가 많습니다. 반준을 승상에 올리면 송건이 쓰던 칼, 여일은 반준이 알아서 제거해주겠죠. 송건은 아마 이런 판때기를 짰던 것 같아요. 나중에 나올 이궁지쟁도 양태가 비슷합니다. 그런데 송건의 칼, 여일이 탐관오리였습니다. 국가 전매 사업을 이용해서 국고를 횡령했어요. 그래서 여일이 훗날 처형되고 그 부하들이 살 길 찾으려고 행정 문서들을 묻어버린 게 1800여 년 뒤에 발굴되는 주마루 오관인 것입니다. 송건이 왜 여일을 처형하냐면 송건과 정치적 노선을 같이 했던 보질조차 따거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지지치셔야겠는데요. 그러니 송건이 여일을 처형하고 중서랑 원내를 보내 대신들한테 사과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러면서 변명을 장황하게 늘어놓는데 왜 말을 안 했냐,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단디 말해라. 그런데 손등 반준 등등 말 여러 번 했죠. 육손이 이때 뒤늦게 내가 좀 적극적으로 할 걸 후회했다고 하는데 육손이 나섰으면 육손도 험한 꼴 당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정치적으로 상당히 큰 사건이에요. 대성호족 주거와 고흥은 풀려나고 여일은 처형당했습니다. 그리고 송건이 미안하다 했어요. 이건 어떤 느낌이냐면 CEO가 주주들한테 한간에 떠도는 소문 이런 것도 공지하지만 주가가 떨어졌을 때 죄송합니다 이런 거 하죠. 이런 느낌입니다. 송건이 대오족들과의 정치 싸움에서 패배한 거예요. 그래서 송건은 결국 반준이 아닌 대오족 육손을 승상으로 올립니다. 고홍에 이어서 또 승상 자리가 대오족한테 돌아간 거죠. 그래서 송건의 다음 정치적 수 이궁지쟁이 나오는 겁니다. 참고로 사갱은 왜 일부러 여의를 찾아가서 다음 승상 자리를 흘렸을까? 사갱의 사씨가 또 회계사성입니다. 회계사성은 우위공사를 하는데 결국 사갱도 호족의 일원이었기 때문으로 보여요. 대오족들의 몰락을 지켜보자니 자신의 가문도 위험할 것 같으니 여일한테 정보를 흘린 거죠. 이 사건이 일단락되고 당시 잘나가던 제갈각이 수춘을 치자합니다. 그런데 송건이 이를 부러워하죠. 그래서 제갈각이 삐져서 육손한테 편지를 보냅니다. 대충 내용이 사람들이 자꾸 나를 회방 놓는다. 뭔가 이룬 사람들이 자꾸 훼손당하고 있으니 이게 옳은 것이냐, 님도 나 까는데 동조한 거 아니죠, 좀 잘해줘요, 이런 편지예요. 그래서 육손이 야 그런 거 아니야, 너도 좀 나대는 거 고쳐라 이 정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오나라의 명석한 황태자 손등이 요절합니다. 비록 오리검투사 노름을 좋아했지만 명석하던 손녀도 이미 요절한 상태였죠. 그래서 삼남 손아가 황태자가 되는데 문제는 송건이 사남 손패와 경쟁을 붙었어요. 이 둘을 같이 수도에 머무르게 하면서 녹질도 똑같이 줍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황태자와 황자 신분 차이도 있지만 손아는 적자고 손패는 첩, 즉 후궁의 아들이에요. 신하들이 이걸 엄청 뭐라 합니다. 어찌 둘의 녹질이 같을 수 있느냐, 적서자의 차별도 없는 것이냐, 손패는 저기 지방으로 내보내야 나라가 평온해진다. 송건 입장에서 나름 택현을 하겠다는 건데 그 택현도 법도가 있습니다. 적서자를 따지고 그 다음 나이를 따지고 그 다음 보는 게 얼마나 현명하냐. 일단 손패는 적서자 기준에서부터 아웃이에요. 결국 나중에 송건이 손아는 귀양 보내고 손패는 자결시킵니다. 뭔가 목적을 이루었다는 듯이 말이죠. 그 전에 육손이 죽거든요. 이궁지쟁 편을 컨텐츠로 이미 했지만 간략하게 되짚어보자면 태자 손아파의 수장은 육손이었고 손패파의 멤버는 보질, 전종, 여대 등이었습니다. 딱 보이죠? 손패파 일원들은 송건의 이너서클들이에요. 또 이들을 이용해서 구호 탈랑의 계책으로 호족들을 제거하려는 송건의 계산인 것입니다. 후계라는 먹이를 던져주고 지금부터 서로 죽여라 이거죠. 전종의 아들들이 손패한테 붙습니다. 그래서 육손이 전종한테 편지를 써요. 김일제의 사례를 곱씹어라. 김일제는 흉노 왕자였다가 무제 유철의 흉노 정벌 사업 때 사로잡혀서 노예가 된 인물인데 모반에서 한번 무죄를 구합니다. 그래서 특급 승진해요.
김시성도 무제가 내려준 성입니다. 김일제의 아들이 철없이 무제한테 격없이 대하고 심지어 궁녀도 희롱하죠. 김일제가 아들을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무제가 감탄했다 하는 일화가 있습니다. 아들 관리 잘하라는 충고인데 전종원이 이걸 쌩까죠. 근데 손권이 제갈각한테 네 아들 손패파 애들이랑 놀더라, 너는 손아파 아니냐, 아들 간수 안 하냐,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갈각은 지 아들을 죽여버려요. 이런 와중에 무게추가 손아파에 기우니까 손권이 육손을 쫓아버립니다. 거기에다가 고홍의 손자 고담도 제우가 세면 피리 반역이 일어난다 상소를 올리고 작피 전역 때 농공행상 문제로 이 두 세력 간 갈등이 심화되면서 고담도 귀양가고 태자의 인척인 장유는 처형당합니다. 대성 호족 중 육시와 고씨 제거 작업이죠. 그런데 오찬이 수도에 있으면서 멀리 쫓겨난 육손한테 계속 정보를 줘요. 이걸 손패와 양축이 손권한테 고자질을 합니다. 그래서 오찬이 죽게 돼요. 양쪽의 갈등이 더 심화될 수밖에 없죠. 이때 손권이 손패파 일원 양축이랑 밀당을 합니다. 사실 나는 손패를 후계로 생각한다. 근데 이게 새어나가요. 육시가문 일원 유균이 육손한테 이 사실을 고합니다. 그러니 육손이 따고 그게 사실입니까? 따지는 거죠. 손권이 유균을 취조해요. 사실 양축이 이걸 발설한 건 아니고 몰래 엿듣는 자가 있었다 되어 있는데 그 소부나 황문씨랑 이런 비서관들이 황제와 워낙 가까이 있는 애들이니 주워듣고 흘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유균이 양축을 저승길 동무로 삼아야겠다, 양축을 무고해서 같이 골로 갑니다. 양축은 시체도 못 건져요. 강물에 버려다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일찍이 육손이 양축의 형 양목한테 충고를 했습니다. 너 동생 손패 쪽에 붙은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함부로 어울리지 마라, 피똥 싼다. 그래서 양목은 목숨을 건지죠. 그러나 이 화살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손권이 계속 육손한테 사람을 보내서 추궁해요. 너 사람 어디까지 심어놨냐, 지금 나 감시하냐, 뭐 이런 얘기를 했겠죠. 이에 육손이 62세의 나이로 분사했다, 사고전서에서는 육손이 자결하였다 하기도 하는데 손권 때문에 제명에 못 산 건 사실이겠죠. 정치인으로서 육손은 지지받기도 했고 난세에서 나름 국방과 민생의 밸런스도 잘 맞췄습니다. 그런데 그 포지션이 애매했다. 아예 처음부터 꺼릉뱅이 출신이거나 항장 출신이었으면 모르겠는데 출신이 대성 호족이었습니다. 밑에서는 그를 지지하는 다른 호족들, 위로는 그를 견제하는 손권을 견뎌야 하는 그런 입장에서 크게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한 건 사실이죠. 그의 정치 스타일이 항상 정도를 추구했기 때문에 음습한 손권이랑 맞지 않았어요. 손권이 정치를 대국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손권이 사실 무장으로서의 면모가 더 강한 인물이거든요. 호랑이랑 맞짱도 뜨는가 하면 맹수들 꿀밤도 때리고 배 한 척을 타고 정탐 갔다가 화살에 배가 고슴도치가 돼서 기우니까 배를 반대로 돌려서 반대편도 고슴도치를 만들어 균형을 맞춘 뒤에 빠져나가는가 하면 장녀한테 털릴 때에도 장녀가 항장한테 물어보죠. 니네 그 말 기똥차게 타는 장수가 하나 있던데 그 아재는 누구냐 하니까 그가 바로 손권이다. 손권이 이런 무장의 기질을 가지고 있었으면서 정치는 기집애처럼 했습니다. 제가 괜히 건업여고 2학년이라는 게 아니에요. 3학년엔 장소가 있죠. 같은 무장 출신인 그 후대 조광윤 같은 경우에는 술자리 한 번으로 절도사의 병권을 싹 걷었다 하죠. 그 절도사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이 절도사들은 조광윤을 제위에 올린 공신들이에요. 술이 거나할 때쯤에 얘들아 내가 요즘 걱정이 있다. 내가 그 절도사 할 때 그때가 좋았다. 이제 니들 못 믿겠다. 그러니까 아니 누가 여기서 배신을 한답니까? 배신하는 놈은 제가 못 빼보겠습니다. 조광윤이 얘기하죠. 내가 돌아가신 선제랑 얼마나 친했냐. 근데 니들이 나한테 황포를 입혀서 추대하지 않았냐. 니들 부하가 그리하면 니들이 거절할 수 있을 거란 확신이 있냐. 이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 황포를 입히는 순간 그걸 거절하면 그 부하들은 다 죽여야 돼요. 그 모반을 획책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다들 조용하다가 한 명이 에이 까짓것 반납합시다 해서 술김에 모두 병권을 반납했다 하는데 사실 거래관계이긴 했습니다. 그 조광윤이 병권을 반납한 절도사들한테 돈을 엄청 많이 줬어요. 암튼 손권이 이런 화통한 정치를 하는 타입이었다면 육손은 군무뿐만 아니라 정치 쪽에서도 많은 업적을 남겼을 거예요. 육손 입장에서는 주인을 잘못 만난 겁니다. 오늘도 평화로운 역경로에서 오침 중인 손찬이 형을 관정이 깨우며 이르기를 조장군과 손월 장군이 헛걸음을 하였어 무려 3편이나 잡장 토크를 띵구고 잘 놀아먹었으니 장군을 성토하는 주민들의 상소가 산더미요 어서 일어나서 육손의 통무지정매를 논해보시오. 이에 손찬이 형이 아쉬운 듯 주섬주섬 일어나 답하니 육손은 무패의 화신이요 형주에서 철군할 때조차 공세의 입장에서 이득을 챙기고 돌아가지 않았어. 그리고 그가 대병을 통솔한 두 번의 전투 즉 이릉지전과 석정지전은 둘 다 오나라의 운명을 결정짓는 전투였어. 게다가 모두 대승
계승하지 않았어. 다만 이릉지전 같은 경우에는 실영주로 배가 모자란 처음부터 유비의 핸드캡이 있었고, 그 석정전투 역시 송건과 주방의 거짓 항복 위계가 큰 역할을 하였어. 하여 그의 통솔은 100에서 1을 뺀 99를 주도록 하겠소. 그러면 무력은 어떻소? 그의 무용에 관한 묘사는 없으나 전쟁터에서 보낸 시간이 적지 않으니 그의 무력은 38 리메이크의 70을 인용할 만하오. 그러면 지력은 어떻소? 적은 병력으로 산호를 토벌한 허장성세 위계, 이릉대전의 화공, 석정전투의 좌우익 추격작전은 그의 완전 무결한 계책에서 비롯된 것이요. 그만큼 계책이 증명된 자가 많지 않소. 하여 지력은 98을 주어도 손색이 없겠소. 그러면 정치는 어떻소? 그의 정치 소양을 엿보자면 기본적인 성군 정치에 필요에 따라 민생을 신경 쓰는 등 밸런스를 잘 잡았다 볼 수 있어 좋은 재상이 될 수 있었으나 여고생 정치질하는 송건을 군주로 두는 바람에 디버프로 정치 마이너스 10이 돼버렸어. 또한 그의 태생적 포지션의 한계로 송건을 설득하지 못하여 그의 개혁과 달성하고자 하는 과업을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송건의 타겟이 되고 말았어. 송건의 칼잡이 여일이 날뛰는데도 정치적 수완을 발휘하지 못하고 닭똥같은 눈물만 뚝뚝 흘린 일화에서 그의 한계를 잘 보여주고 있어. 이 상황은 오히려 이름 없는 사괭이라는 자가 정리를 해버리지 않았어. 하여 그의 정치는 38 리메이크의 89를 인용하면 하겠어. 이에 관정이 불쑥 물으니 그 사괭이라는 자 말이요, 육소는 이궁지쟁 때에도 사람들을 궁에 심어 송건의 의중을 보고받고 상소를 했지 않소. 사괭은 황문시랑이었어. 그 역시 육손의 사주를 받았을 가능성이 없어? 이에 손찬이 형이 당황하며 어허, 그건 영상 한 편짜리요. 나중에 할 거 없을 때 해야 하니 말을 삼가시오. 이에 관정이 아쉽다는 듯 그럼 매력은 어떻소? 그가 승상의 지위에 오르면서 전종, 제갈각 등 위력 있는 자들을 아우르지 못했어. 물론 제갈각이야 나중에 같은 소나파로 뜻을 같이 하지만 그 전에 수춘 공략이 좌절됐을 때 육손한테 서운함을 표한 적도 있어. 그가 조금 더 인간적인 친분으로 그들을 포섭했다면 소나파와 손패파 사이의 갈등이 그리 고조되진 않았을 거란 아쉬움이 남으므로 매력은 점수를 다소 깎아 85를 주도록 하겠어. 이에 관정이 돌아가려다 갑자기 돌아서 묻기를 아까 장군께서 화타 선생과 서신으로 다음 주 중성화 모시기 얘기를 하는 걸 보았는데 그건 무엇이요? 손찬이 형이 당황하여 중성은 백성들의 별이라 하지 않소. 그대가 백성들의 삶을 잘 살필 수 있도록 잠시 수련을 보낼 예정이요. 어떻게 수련하는 것이요? 화타 선생의 기술이 경지에 달해 잠시 자고 일어나면 수련이 되어 있을 것이요. 이에 조은이 급히 입주하여 소리치기를 네 그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어. 군우께서는 급히 뭐뭐. 이에 손찬이 형이 조은의 입틀막을 하며 급히 빠져나갔다. 지금까지 오나라 구국의 영웅 육손에 대해 탐구해보았습니다. 삼국지 구국의 영웅 육손의 아들로서 이후 최고 실권자에 오른 인물이 있으니 육항입니다. 오늘 손찬이 형은 육항에 대해 탐구해봅니다. 육손편은 제가 4부작으로 했었죠. 일단 육손이 육항을 되게 늦게 봤어요. 육손이 40 전후에 죽은 손책의 딸과 혼인하는데 사서에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당연히 전처가 있었겠죠. 아마 사별하고 송건의 회유책으로 손책의 딸과 맺어준 것일 겁니다. 그리고 육손이 원래 육이었는데 손가의 성을 넣어서 이름을 손으로 개명했다. 육항은 이렇게 손책의 외손자로서 육손이 40 넘어 보는 아들입니다. 원래 육손은 무창에 있다가 그 봉토도 강릉으로 받고 거길 지키다 승상으로서 송건을 보좌하러 건업에 들어갔다가 다시 무창으로 쫓겨납니다. 이때 송건이 계속 사람을 보내서 20가지 죄목 이러면서 육손을 못살게 굴어요. 육손이 송건의 정치질을 못 견디고 분사합니다. 이때 육항이 20세였다. 그 송건이 육항도 의심을 하는 거죠. 육씨가 오연 출신이기 때문에 그 부친을 고향에 묻어야겠죠. 이때 운구를 하면서 건업에 들려 송건을 아련하는데 송건이 또 그 20가지 죄목을 따져 물어요. 육항이 조목조목 해명을 했다. 이에 송건의 의심이 풀리고 강릉 후에 자기를 이어받았으며 육손의 부곡 5천을 그대로 인수합니다. 그 주유 같은 경우에는 그 부곡들이 다 공중분해됐습니다. 주윤이 부곡 1천을 물려받았는데 나중에 죄를 받고 병권을 뺏기죠. 놀고 먹기 좋아했다. 그래서 송건이 벌했다 되어 있습니다. 그 신하들이 그 공신의 아들인데 너무한 거 아닙니까 할 정도였어요. 반장 같은 경우에도 그 병권이 아들한테 안 가요. 왜냐면 이때가 그 송건이 황권 강화 노름 할 때라 오나라 세병제라 하면 병사가 세습돼야 하는데 그 송건이 간섭을 하는 겁니다. 세습 못하게. 강릉 도독할 때 세설의 일화가 있는데 하제의 손자 하소, 이 하소가 오군 태수를 하고 있을 때 일화인데 하소가 두문불출했다 되어 있어요. 참고로 오군은 텃세가 상당히 심하죠. 오해사성 대오족 출신 발현지가 바로 오군 오현입니다. 그래서 오해사성이에요. 고씨, 육씨, 이 호족들이 이 하소를 얕본 겁니다. 그래서 하소의 집 문 앞에
회계의 닭은 울지도 않는구나 써놔요. 하씨 집안이 다 회계가 본적이죠. 하소가 이걸 보고 답장을 붙이는데 울진 않아도 니들 다 죽일 수는 있다. 바로 감찰을 해서 그 지역 호족들의 비리를 낱낱이 밝혀서 보고해버립니다. 다 줄줄이 잡혀가게 생겼는데 여기에 육씨가 연루돼 있죠. 그 가문의 육항이 강릉 도독으로 있어 죄를 면했다 되어 있습니다. 암튼 제갈각과 작전 지역을 교체했다. 그 제갈각이 원래 시상에 있었는데 육항을 전방에서 빼고 제갈각을 전방으로 올린 겁니다. 이건 뭐 정치적인 이유가 있다기보다 육항이 어려서 국경을 맡길만 하냐.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당연히 제갈각이 올라가는 게 맞아 보이고요. 제갈각은 단양에서 이미 군제를 보여줬기 때문에 검증이 됐죠. 이때 육항이 보란듯이 시상을 재정비합니다. 사실 성벽 보수하고 이런 거 중앙에서 명을 들이면서 돈을 주지 않는 한 잘 안 하거든요. 게다가 시상이 전방도 아니고 이걸 다 해놓으니 제갈각이 나중에 이걸 보고 부끄러워하였다 되어 있습니다. 육항이 나름 어필한 거죠. 나도 잘할 수 있다. 육항이 병에 걸려서 건업에 들어왔을 때 그 손권이 육항한테 미안하다 합니다. 내가 과거에 참언을 들어서 네 부친한테 못할 짓을 했다. 넌지시, 야, 너 내가 육손이한테 보낸 편지 있지? 그것 좀 다 불태우자. 다 없던 일로 하고 잘 지내자. 이게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안타까워요. 육손의 20가지 죄상. 이게 전해 내려오지 않는 이유입니다. 전해졌다면 유튜브 커뮤니티에 의역해서 또 손권을 박제할 수 있었는데 상당히 아쉽죠. 근데 뭐 한두 가지는 예측 가능해요. 너 신하된 자가 왜 임금을 자꾸 감시질을 하냐? 사람 어디까지 심어놨냐? 이 문책은 무조건 했겠죠. 이걸 빌미로 육손이 쫓겨난 거거든요. 그리고 손권의 정치질이 대단한 게 육항을 다독이는 이 타이밍이 손권이 죽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궁지쟁이 마무리될 때였어요. 특히 이 타이밍이 사성 중에 고담이 귀양 갈 때입니다. 고홍이 승상일 때 고담이 손권이랑 맘먹고 노는 거 보고 가문을 망칠 놈이다 했다 하죠. 다만 손권 성격상 그런 걸로 문제 삼진 않아요. 오히려 손권은 부하를 격없이 대하는 편입니다. 특히 고담이 술자리에서 상당히 잘 놀았던 것 같습니다. 할아버지 고홍이 그 꼴을 보고 거품을 문 거 보면 그래서 손권은 고담을 좋아했어요. 그냥 이궁지쟁에 휘말려서 승자도 패자도 없는 작피전역 때 농공행상 문제로 골로 간 겁니다. 손권이 술을 좋아하니까 개인적인 친분이 있던 사이라 볼 수 있어요. 사돈 집안이기도 하고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필요가 있었습니다. 너무 많이 골로 가서 자기 이너서클 애들 나 죽고 나면 얘들은 누가 견제하냐. 그래서 손권이 고담을 봐주려고 합니다. 야, 이번만 쑥그리고 넘어가자. 그런데 고담이 이걸 거부하고 그냥 귀양 가요. 손권이 육항을 다독이는 게 바로 이 다음 타이밍입니다. 손패를 지지하던 애들은 손패 죽고 나서 다 손양 쪽으로 틀었죠. 손하를 지지하던 세력은 그냥 몰락했습니다. 사성 출신 육항, 고담, 그리고 제갈각 정도가 남았는데 고담까지 잘못되니까 이거 냅뒀다가는 나 죽고 나서 모른다. 그래서 육항을 회유하는 겁니다. 다 정치적 이유가 있어요. 결국 손아파 출신으로는 이후에 제갈각까지 골로가고 나중에 손패파 출신 손준이 권력을 잡으면서 그 뒤를 잇는 손침한테 솔량이 폐위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항의 처가 제갈씨예요. 제갈각이 골로 갈 때 연좌된 거죠. 육항은 이때 이혼합니다. 육항의 처가 제갈각의 사촌이니까 삼족 범위까진 들지 않지만 정치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끝까지 처를 지킨 곽회하고는 좀 대비되는데 그때 곽회는 강력한 옥량주 병권을 가지고 있었으니 상황이 좀 다르긴 하죠. 육항이 제대로 된 도독으로서 병권을 주는 게 그 이후거든요. 손권이 죽고 257년에 제갈탄이 아들을 볼모로 보내면서 지원을 요청합니다. 이때 육항이 병권을 받아 초반에 기세를 잡고 아문장을 배웠다. 그 아문장 배웠다 기록이 있으면 통솔, 무력 이런 거에 가산점이 있죠. 아문이라 하면 대장의 군영 문을 뜻합니다. 아문장은 바로 그 아문의 길을 지키는 기수예요. 그 대장기를 빼앗겼다는 건 상당히 치욕스러우면서도 급히 도망갔다는 뜻입니다. 거기다 그 아문장이 죽었다. 그 커맨드 센터가 털린 거예요. 물론 대단한 장군의 군영은 아니고 그 편장군의 군영인 걸로 보입니다. 그 조그만 별군 하나 턴 거예요. 이게 정북장군으로 승진했다. 그 31살에 사정장군에 올랐으면 그 출세가 상당히 빠른 거죠. 저는 그 나이 때 세계를 구하고 있었으니 그 가로시 헬스크림 닭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솔량이 폐위당합니다. 그 육항도 손침의 견제를 받은 것 같아요. 뜬금없이 저 멀리 그 서쪽 경계를 지키는데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도독 서릉, 자관례, 지백제, 서릉 도독으로서 관례에서 백제까지 담당했다 되어 있는데 여기서 관례는 관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익양 대치할 때 관우가 도와하려다가 안 되니까 그 나무로 그냥 울타리를 만들고 존버했다. 그걸 사람들이 관우래라 불렀다 되어 있는데
특히 오나라 사람들이 관우를 조롱하려고 아예 지명으로 박제한 거라 봐야죠. 백제는 백제성을 뜻하는데 유비가 백제 이름을 영안으로 바꿨어요. 그런데 바뀐 이름은 촉에서만 통용되는 거고, 백제성은 이미 예전에 공손술이 이름을 지었기 때문에 오에서는 그냥 백제라 부른 겁니다. 소뉴는 즉위하고 멀리 사실상 좌천당한 육항한테 가절을 내립니다. 자, 그런데 육항이 여기 주둔할 때 위가 대촉 전역을 일으켜요. 그 좌천지가 사실상 지켜야 하는 요충지로 바뀌어버리는 순간입니다. 당시 오나라 황제가 소뉴로 바뀌어 있었죠. 이때 소뉴가 양동작전을 칩니다. 그 형 정봉은 수춘으로 출병시키고 그 동생 정봉은 촉 지원을 가는 거예요. 그 오군이 싸우기도 전에 판이 다 끝나버리죠. 그 육항이 판 다 끝났습니다 보고하니 소뉴가 그 정봉이 그냥 다시 집에 와 하는 거죠. 그런데 이때 촉에서 급변사태가 나요. 그 총대장 종회가 살해당합니다. 오에서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유평, 보엽 등을 보내서 영안성 갖고 오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영안성은 당시 위나라에 넘어간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소뉴 입장에서는 성도에서 피바람이 불었으니 저거 지금 우리가 안 먹으면 못 먹는다, 그 합리적 판단을 한 거죠. 나헌이 이 토벌군을 야전에서 유격하여 대파했다 되어 있어요. 사서에 흔히 나오는 지친 병사는 날랜 병사를 이기지 못한다, 기습으로 승리를 한 것 같습니다. 소뉴가 대노해서 육항아 네가 가야겠다, 3만군으로 영안을 치게 합니다. 이때 나헌이 그냥 위나라에 항복을 해버려요. 이에 종회의 모반을 알고 이를 막은 1등 공신 호열이 2만 병을 받아 육항에 대적하려 하니 육항은 그냥 퇴각해버립니다. 그리고 소뉴가 사망해버립니다. 소뉴가 괜찮은 황제였는데 그 치세가 너무 짧았죠. 이후 문제인물 소노가 즉위합니다. 소노도 처음에는 명군 나셨다 되어 있죠. 육항을 진군대장군에 임명하면서 익주 먹에 허봉을 줍니다. 이건 그냥 허봉은 아닙니다. 익주 먹으면 네가 다스려라 의미도 있고, 익주 도모의 의지가 담겨있는 정치적 임명이에요. 그 일전에 촉이랑 오가 사이가 안 좋을 때 그 송건이 주태를 한중태수에 임명한 거랑 같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후에 육항한테 형주의 병권을 맡겨요. 이 육항도 부친처럼 그 황제한테 잔소리를 합니다. 상소를 여러 번 보냈다 되어 있죠. 유씨 망한 거 봐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17가지 계책을 보냈다. 이게 전해졌으면 육항 17책이라 해서 제가 또 커뮤니티에 의역해서 소개해드렸겠죠. 전해지지 않습니다. 위나라에서는 사마염이 제위에 오르고 진나라가 세워지죠. 그리고 이후에 서릉독 보천이 진나라와 결탁해서 모반을 일으킵니다. 참고로 서릉은 이릉이에요. 이때 육항이 출병해서 성을 포위하고 공격을 안 합니다. 거기다가 그냥 포위하는 게 아니라 성을 감싸는 벽을 쌓았어요. 장수들이 또 뿔이 난 거죠. 많이 나오는 장면입니다. 좀 있으면 진나라에서 원군이 올 건데 왜 공격은 안 하고 공사만 하고 있냐. 육항이 저거 어차피 함락하기 힘들다, 다 계획이 있다, 기다려봐라. 그런데 의도태수 뇌단이 제발 좀 한 번만 공격해봅시다 합니다. 그래서 육항이 그래 해봐라 하니까 잘 안되죠. 육항이 안된다 해체, 해체를 시전합니다. 이때 진나라 양조가 서릉을 구원하는 한편 양호가 5만 대병으로 서릉을 공격하지 않고 강릉 빈집을 갑니다. 참고로 양호는 나중에 육항과 육양지교라 해서 JSA를 찍는 사이가 됩니다. 암튼 이거 막을 수 있거든요. 오나라는 운송을 수군으로 했죠. 게다가 서릉이 상류였으니 하류로 가는 건 물길 타고 금방이에요. 양조가 서릉을 구원하는 사이 양호가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다 하면서 서릉 포위를 풀려고 강릉을 친 겁니다. 그런데 육항이 병력을 안 빼요. 또 장수들이 얘기하는 거죠. 지금 바로 하류로 빠져야 된다, 강릉이 위험하다. 육항이 얘기합니다. 강릉은 함락하기 어려울 것이고 설사 함락된다 하더라도 금방 되찾을 수 있다. 결국 육항이 강릉과 서릉 멀티 작전을 지휘합니다. 한 명의 지휘관이 두 전선을 지휘하는 상당히 희귀한 강령이죠. 스타하신 분들 다 아실 거예요. 마컨 두종족 컨트롤. 실력 비슷한 프로게이머 사이에서는 웬만하면 나오지 않는 광경이죠. 그런데 육항은 병력적으로나 형세적으로나 수세에 몰려있는데도 이런 걸 한 겁니다. 강릉 쪽에는 일단 위계를 씁니다. 그 보를 만들어서 물길을 가둬놨다. 양호가 야 배 준비해라, 물 생겼다, 배로 물자 옮기자. 그리고 적절한 타이밍에 육항이 그 보를 허물어 버리라 합니다. 물이 다시 없어졌죠. 양호를 똥개 훈련시킨 거예요. 결국 이 보급작전이 꼬인 걸로 양호가 퇴각하거든요. 이때 오나라에 있던 주교 유찬이 진나라에 투항했다. 참고로 이 유찬이 그 유찬 아닙니다. 그 이름은 같은데 성이 달라요. 육항이 야 걔들은 우리 약점을 알고 있는 놈들이다 하면서 이걸 역이용합니다. 쳐들어올 것 같은 곳에 복병을 놓는 거죠. 이에 양조가 진짜 쳐들어왔고 복병에 대패해서 도망갑니다. 이 추격작전도 상당히 기가 막힌데 그냥 갖고 놀아요. 처음에는 소란을 떨면서 겁만 줍니다. 그러니까 얘들이 무기도 버리고 도망갔다. 한번 추격을 당했으니까 이제 안심하고 도망가겠죠. 재차 추격합니다. 그래서 대승을 거둬요.
당연히 양호도 철군을 했고 그 보천의 삼족을 멸하고 연루된 수만을 사면했다. 그럼에도 겸손하여 부곡들의 신망을 받았다. 육항이 계속 대진전선을 맡을 때 일전에 강릉으로 출병했던 양호도 그 양양에서 대오전선을 지키고 있었어요. 이때 일화가 육양지교라에서 전해지는 겁니다. 손성의 진양추에서 이들의 관계는 자상과 개찰의 관계와 같다. 어떤 일화들이 있냐면 이들이 국경을 접하다 보니까 사냥터가 겹쳤어요. 그리고 양호가 사냥, 낚시 이런 거 엄청 좋아하는 인물이었죠. 서로 침범하지 않도록 단도리를 치는데 양호가 화살 맞은 사냥감을 발견합니다. 보니까 우리 화살이 아닌 거죠. 야 이거 오나라 거다 돌려줘라 합니다. 그걸 본 육항이 야 니네 대장 술 좋아하냐 하면서 술을 한 독 줍니다. 술을 갖고 오니까 다 못 마시게 하죠. 분명 독이 들었다. 양호가 야 육항이는 그런 놈 아니다 하면서 술을 마십니다. 그리고 육항이 병 들었을 때 양호가 약을 보내줍니다. 그것도 이거 내가 먹으려고 지어놓은 약인데 너부터 먹어라 하면서 보내줘요. 당연히 주변에서는 이건 독이다 못 먹게 하는데 육항도 양호 그런 놈 아니다 하면서 약을 먹죠. 이런 관계를 손호가 알고 꾸짖습니다. 니들 지금 뭐하고 있는 거냐. 정훈장교와 함께하는 정신교육 한번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의 주적이 누구냐 하는 거죠. 육항이 변을 하는데 그 힌트가 있습니다. 그 상대가 저렇게 덕으로 나오는데 저도 똑같이 해야 싸움이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양호가 상당한 덕장이었습니다. 그 점령당한 구오나라 백성들도 양호를 칭송했다 되어 있어요. 당시 진나라와 오나라 사이에 약탈은커녕 가축이 넘어와도 그걸 포획해서 돌려줬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심 싸움한 거예요. 그러니 이 와중에 서로 독살했다 이런 얘기가 들리면 손가락질 받겠죠. 그러니 서로 간 그런 모략을 쓰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서로 흠모하고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서로 간 전쟁을 할 기회가 있을 때에도 야 양호는 쉽게 봐서는 안 된다. 육항은 쉽게 이길 수 없다 이러면서 자제하거든요. 사실 손호가 의심했던 부분도 이런 부분들 때문일 거예요. 다만 당시에도 이건 불충이다 하면서 까는 사람들도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육항은 대사마, 형주목에 오르면서 오나라 군권 1인자가 됩니다. 당시 손호가 칼춤 추면서 엄청 많이 죽여요. 공신들 후손도 예외 없습니다. 그 하제의 손자 하소도 이때 죽어요. 삼국지에서 자신을 따르던 부하들을 가장 많이 죽인 게 손호일 겁니다. 그 다음이 송권. 육항은 이런 손호한테 계속 상소를 올리다가 결국 병사하니 그의 나이 48세였습니다. 사실 오나라는 보천이 모반을 일으켰을 때 망하는 게 맞아요. 죽은 사마소의 대전략인데 그 촉을 점령하고 그 상류에서 물길을 타면서 수륙 병진으로 오를 토벌한다. 결국 오나라가 육항 사망 이후에 이렇게 망합니다. 그 육항의 멀티 지휘가 아니었다면 그 양호, 양조, 보천 이 합류한 대군이 결국에는 장강 타고 내려가는 거거든요. 당시 양호만 5만을 끌고 있었으니까. 육항이 육손의 대를 잇는 영웅임에는 틀림없지만 그 영토확장 전공이 없죠. 소유가 좀 더 오래 살았거나 손호가 제정신이었으면 충분히 공세적으로 전환해서 촉을 도모할 수 있었다고 봐요. 오늘도 평화로운 역경로에서 오침 중인 손찬이 형을 관정이 깨우며 이르기를 육항의 통무지정매를 논해보시오. 이에 손찬이 형이 주섬주섬 일어나 답하니 먼저 육항은 서릉을 공격하면서도 강릉을 수비하니 한 지휘관이 공수를 동시에 하는 면모를 보였어. 그는 군 최고 실권자인 대사마의 그 형주 병권을 이리 말았으니 어찌 그 어느 잡장들에 비견할 수 있겠어. 통솔은 95를 주도록 하겠어. 그러면 무력은 어떻소? 그는 아문장을 잡았다 되어 있어. 이 아문장은 사실상 전투병가가 아니라서 아문장이 패했다는 등의 기록은 곧 죽었다는 얘기요. 이에 그의 무력은 좀 더 높게 봐서 74로 올려주도록 하겠어. 그러면 지력은 어떻소? 육항의 추격작전과 양호를 똥개훈련시킨 위계는 보통 사람의 것이라 할 수 없소. 하여 지력은 92로 상향하도록 하겠소. 그러면 정치는 어떻소? 육항은 적국 지휘관 양호와 경쟁적으로 선정을 베풀어 이를 군사적 대치상황의 심리전에 이용할 줄 알았던 자요. 습착지 역시 당시 오나라와 진나라는 두 지휘관의 선정으로 백성들이 국경을 넘어 서로 교류했으니 오나라 건국 이래로 그런 적이 없었다 하지 않소. 또한 육손전의 육항 부분을 보면 역시 그의 상소가 많이 실려있는데 대부분 정치에 관한 것들이었어. 물론 현실 정치에 뛰어들어 폭군 손호를 바꾸지 못했으니 정치는 90을 주도록 하겠어. 그러면 매력은 어떻소? 육항은 그를 따르던 제장들은 물론 국경을 맞대고 있던 적국 지휘관 양호조차도 그를 흠모할 정도였으니 당대 사람들은 그들을 두고 화원과 자반의 환생이라 하였으며 손성 역시 자상과 개찰의 관계라 하지 않았어. 더 무슨 말이 필요하겠어? 매력은 96을 주도록 하겠어. 이에 관정이 묻기를 서로를 죽이는 전쟁에서 그것이 가당키나 하오. 자반과 화원의 사례 역시 아름다운 사례가 아니오. 그것은 군의 기밀을 서로에 알려준 것이니 어찌 군법을 무시한 사례가 아니란 말이오. 이에 손찬영이 답하길 무후 선생께서는 편의 16책 제3장 시청편에서 성인은 백성의 마음을 자신의 것처럼 여기며
하늘은 백성이 보는 것을 보고 백성이 듣는 것을 듣는다 하여서 두 지간의 선정 뒤에 민심을 이용한 심리전의 배경이 있었다 하나, 당시 두 나라 백성들은 국경을 오가며 물건을 팔기도 하는 등 교류하기도 했어. 전쟁은 결국 누군가가 다치게 되는 법, 하지 않을 수 있다면 안 하는 게 맞지 않겠어. 화원과 자반 역시 서로 간 군량 상태를 오픈한 것은 서로 전쟁을 그만두자는 의미가 있었던 것이요. 더욱이 양호는 죽어서도 타루비가 세워질 정도로 백성들의 사랑을 받은 지간이요. 이런 지간을 이겨 쫓아낸다 하여 백성들의 신망을 받을 수 있었겠어. 이에 관정이 수긍을 하며, 그렇소, 그들이라면 그 돈가스 먹으러 가자 해놓고 이상한 데로 데려가는 위계를 쓰진 않을 자들이요, 군자들이로다 외치며 태청하니 손찬이 형은 씁쓸해하며 다시 오침을 청하였다. 지금까지 오나라의 마지막 희망 육항에 대해 탐구해보았습니다. 삼국지 대표적 효자가 있으니 육적입니다. 오늘 손찬이 형은 육적에 대해 탐구해보겠습니다. 육적의 경우에는 송건의 미움을 사서 그 시골 깡촌으로 좌천되었기 때문에 당대 명성이 알려진 데에 비해 그 기록은 좀 적은 편입니다. 다만 오이사성 중 대표격인 육시 가문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기도 하고 재미있는 일화도 꽤 있는 인물이라 선정하였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육적 요청하신 분이 있기도 했어요. 육적의 자는 공기이고 오군, 오현 출신입니다. 원술가의 일화가 유명하죠. 육적의 아버지 육강은 여강태수였는데 당시 원술이 양주의 실력자였으니 조정의 정식 태수인 육강도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었겠죠. 원술을 만나러 갈 때 6살 배기 육적을 데리고 간 겁니다. 그런데 육적이 귤 3개를 인마이 포켓에다가 떨어뜨려서 들키죠. 원술이 저거 조그만 놈이 손버릇 안 좋네 하면서 육가의 아들이 손님으로 와서 이게 무슨 행태냐 물으니 육적이 모친께 드리려고 챙겼습니다. 이에 원술이 기특하게 여겼다, 일각에서는 귤을 더 싸줬다, 육적 회귤 또는 회귤 유친의 사자성어로 전해지면서 이 일화가 후대 24효에도 인용되는 등 오래도록 효의 상징으로 거론됩니다. 이게 노중 한귀로 악명이 높던 원술의 나름 인간미를 보여주는 일화이면서 육적의 효심, 여기에 좀 잘못된 관점이 생기곤 하는데, 육적이 얼마나 가난했으면 귤을 챙겼냐? 가난하지 않았어요. 육적의 부친 육강은 무제 출신입니다. 여러 지방의 태수를 역임했고 여강 태수도 공을 세워서 임명된 거예요. 절대 못 사는 집안이 아닙니다. 괜히 오해사성 집안이 아니에요. 그러면 육적은 왜 귤을 챙겼느냐? 여기서부터는 추측의 영역이에요. 원술이 귤을 대접한 데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귤이 황금색이라서 귤을 준다는 건 부자되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비슷한 시기인 동진시대 기록인 양양기에서 귤나무 1000그루를 심었으니 후대가 먹고 살 걱정이 없을 것이다. 이게 오나라 때 일화입니다. 당시 손량이 즉위하고 소유는 끈떨어진 황족이었죠. 그래서 이 형이 소유를 엄청 갈궈요. 이걸 아내 스병습이 그러지 말라고 합니다. 굳이 적을 만들 필요가 없죠. 근데 웬걸 손량이 폐위돼 버렸네. 소유가 즉위합니다. 이 형은 좆됐다 싶어서 위나라로 도망가려다가 스병습이 차라리 용서를 빌어라. 소유가 되게 성군이었거든요. 당연히 용서해줍니다. 이후에 이 형이 재산을 좀 뿔리려 했나봐요. 아내 스병습이 이걸 반대하죠. 우리는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처세 같은 겁니다. 안 그래도 찍혀있는데 집안이 잘 나가면 참언 등으로 되려 정치에 휘말려서 멸문당할 수 있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이 몰래 사람들을 시켜서 귤나무 1000그루를 심습니다. 이거라면 후대에 걱정 없을 것이다. 매년 한 그루의 노예가 한 필의 비단을 바칠 것이다. 내가 죽으면 엄마한테 알려줘라. 이 귤나무 1000그루가 나중에 자라. 거기서 열리는 귤이 매년 수천 필의 비단이 되어 후대가 먹고 살았다. 이 형이 귤나무를 미리 심어놓은 게 당시 잘 나가던 집안도 가장이 죽으면 휘청거렸거든요. 유비도 부친을 일찍 여의어 가난해졌다. 심지어 그 부자인 노숙도 부친이 일찍 죽어 가세가 기울고 있었다 했습니다. 그런데도 노숙이 재산을 막 퍼주니까 동네 어른들이 저 집안의 망조가 들어 노숙 같은 놈이 나왔다 한 거죠. 지금도 사실 후손들을 위한 가장 좋은 투자가 나무라고 하죠. 돈을 남기면 다 털어먹기 때문입니다. 산을 사서 고급 목재가 되는 나무를 심어 놓으면 이게 손자 때쯤 돼서 편하게 먹고 산다. 중요한 건 여기서 귤나무 한 그루에서 나오는 귤이 비단 한 필의 가치이다 유추 가능하죠. 당시 비단은 서민들은 꿈도 꾸지 못하는 작물이었습니다. 제갈량이 죽을 때 뽕나무 800그루가 있으니 후손들에게 재물을 안 주셔도 됩니다 하는 게 이 뽕나무가 비단 만드는 건데 사실 엄청난 유산을 남긴 거죠. 즉 귤이 고급 과일이었고 그래서 원술이 귤을 대접한 것이다. 이에 육적이 그 귀한 귤을 챙겼다.
육적은 불구대천의 원수 가문에 출사를 합니다. 그 원술이 육강한테 야 이제 우리 구면이니까 쌀 3만석 좀 지원해달라. 육강이 이걸 거절하니 손책한테 육강을 치라하는 겁니다. 손책도 육강한테 개인적인 원한이라 볼 순 없고 만나러 갔는데 직접 안 만나주고 주부를 대타뛰게 했다고 열받아 있는 게 있어서 물론 이것도 핑계입니다. 그 손책이 태수 자리를 그토록 원했다 했죠. 그런데 이렇게 뺑이 치는데도 나중에 원술이 태수 자리를 안 줘요. 성은 손책이 뺏었는데 태수는 엄한 놈한테 돌아가요. 그래서 손책이 독립합니다. 암튼 이때 육강이 가솔들과 친지들을 고향인 오현으로 대피시켜요. 이때 육적, 육손 등이 대피하는 겁니다. 그리고 육강은 손책한테 패하고 사망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왜 육적은 원수 집안인 손씨에 임간을 했고 더 이상한 게 손책은 왜 이 화근이 될 수 있는 육적을 살려두었느냐? 보통은 이런 악연이 있는 집안 사람들은 찾아서 다 죽여버리죠. 이건 전술했듯이 육씨가 그 오군의 대성, 즉 오의 사성이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육씨는 전국시대 때 제나라를 섬겼는데 그 후손이 전환기에 오 땅에 자리 잡으니 이때부터 그 지역에서 뿌리 내렸고 당시에는 이미 오래된 호족이었어요. 이 육씨 가문은 당나라 말기까지 오 땅의 지방 세력으로 군림합니다. 이때 역시 손책도 함부로 못했다는 뜻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육적이 회의하는 자리에서 말석에 앉아 일장 연설을 한 일화가 있죠. 손책의 참모들이 이놈을 치고 저놈을 치고 해야 된다 하니까 나이가 어려 말석에 앉았던 육적이 관중이 황공을 수레를 통해 천하의 패자로 만든 게 아니다. 수레는 당시 전쟁의 상징이에요. 춘추시대 때 제후들이 수레를 타고 싸웠거든요. 참고로 대장이 수레에 타면 그 수레를 운전하는 보직, 옆에서 싸우는 보직이 다 따로 있었어요. 이어서 공자 역시 덕으로 복종시켜야 한다 했는데 님들은 왜 전쟁만 노남? 이에 장소를 포함한 제장들이 기특하게 생각했다. 손책이 200년에 사망했고 거기다 이 회의에 그 장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 장갱이 199년에 조조한테 사절로 갔으니까 그 이전이라 보면 육적이 188년생이니 이때 육적이 기껏해야 10살이었습니다. 그 육강이 육씨의 문주였는데 그 아들 육적이 이 문주 자리를 이어받은 거거든요. 그 10살짜리 꼬마를 가문주로서 회의에 앉혀놓은 거예요. 당시 호족들의 세가 이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10살 배기가 관중이니 공자니 하니까 장소가 기특하다 여긴 거죠. 다만 이때 육적이 가문주로서는 어리니까 5살 더 많은 육손이 그를 보좌했다 하죠. 아마 손책이 네 아버지 죽은 건 내 뜻이 아니고 원술 뜻이었다. 이제 나는 원술 손절했다 하면서 정치적으로 풀었겠죠. 그래도 당연히 앙금이 남아있었을 겁니다. 부친의 원수인데. 그래서 그 이후에 송권이 육손과 사돈을 맺으면서 두 가문이 협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어린 육적이 일장연설하는 이 일화의 서사가 모호하게 써있어서 그 손책 때냐 송건 때냐 오해를 야기할 수 있는데 그 오서의 서사 그대로 해석하는 손책 때가 맞을 겁니다. 그 손호의 참모들이 다같이 적극적으로 토벌을 주장한 건 손책 때이고 그 송건 때는 눈치 보면서 오히려 전쟁을 반대하는 분위기로 가기 때문이에요. 특히 장소, 장갱 등이 다같이 무력으로 평정해야 된다 주장했다는 기록을 보면 그 손책 때가 맞습니다. 특히 장갱은 송건 때에는 전쟁을 뜯어 말려요. 송건이 손책을 잇고 육적은 저기 산골 오지 울림으로 좌천됩니다. 너무 직언을 해서 미움받았다 되어 있어요. 육손이 왜 커버를 안 쳐줬느냐? 당시 육손이 빛을 발하기 훨씬 전이죠. 그 울림 태수도 말이 좋아 태수지 편장군에 임명하고 병사 2천을 줬다 하거든요. 그 사실상 도위부라 보시면 됩니다. 그 치안 안 좋은 곳에 톱을 보낸 거예요. 육적이 다리에 병이 있어서 제대로 싸우지도 못했다 하는데 아마 다리를 절었겠죠. 그 전투 중에도 책을 썼다. 특히 육적이 주역에 밝아서 주석을 달았다 되어 있어요. 요즘 MZ세대 그 무당분들이 주역을 공부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철학적인 경전이면서 우리 그 태극기, 그 건공감리 이런 거 있죠. 그 점괘책이에요. 그러다 보니 육적이 예언을 하나 합니다. 60년 뒤에 수레바퀴의 괴와 문자가 통일될 것이다. 이건 도량형의 통일, 즉 60년 뒤에 천하가 통일된다는 말인데 육적 사망 후 그의 말대로 약 60년 뒤 오나라가 망하면서 천하는 통일됩니다. 그 육적이 육씨의 가문주임에도 불구하고 평소 청빈한 삶을 살아서 울림석 전설이 전해지고 있죠. 그 울림에서 돌아갈 때 배를 타는데 배가 앞으로 나아가질 않는 거죠. 하도 챙긴 게 없어서 배가 아마 짐을 실을 게 있다 생각하고 기다린 겁니다. 배가 어떻게 생각하냐? 그 전설이니까 그러려니 하면 됩니다. 어떤 사실에 비유겠죠. 진짜 우리 그 곰이 마늘 먹고 사람 됐다 그대로 안 믿죠. 그래서 육적이 큰 돌덩어리를 배에 올리자 그제서야 배가 앞으로 나아갔다. 육적은 그 돌덩어리를 집 앞에 고이 모셔두었다. 그 당시 부정부패까지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부임주에서 어느 정도 챙기는 게 인지상정이었습니다. 그 위나라 같은 경우에도 계부권이 있는 정서장군
장군 사례를 보면 그 장군부 주방에 비밀 장부가 있었다고 하죠. 부임지를 옮길 때 이걸 이용해서 노잣돈도 하고 한탕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 정서장군 조엄이 이 유혹에 스스로 흔들리지 않으려고 부임지를 떠날 때 두 손을 스스로 결박했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주방을 아예 안 들렸으니 조엄이 지병이 있었는데 약을 안 챙긴 거죠. 이걸 안 관리들이 온갖 좋은 약을 갖다 바쳤는데 조엄이 의그 애들 쓴다 하면서 받지 않았다. 즉 육적은 부임지에서 돌아올 때 아무것도 챙기지 않았다. 기록에는 없지만 육적이 부임지에서 돌아온 건 사실로 보입니다. 다리에 지병도 있었고 결국 32살에 사망하거든요. 아마 몸이 좋지 않으니 송건이 그를 고향에 가게 해줬을 겁니다. 오늘도 평화로운 역경로에서 오침 중인 손찬이 형을 공손범이 깨우며 이르기를 내 규란이 생각나는데 왜 내게는 규를 대접하지 않은 것이오? 조장군과 공손을 장군은 가끔 규를 받아먹는 것 같던데. 이에 손찬이 형이 방귀를 뿡뿡 끼어대며 일어나 답하니 그 규는 그 산도가 높아 그대의 치아에 좋지 않다 하였어. 이에 공손범이 버럭 화를 내며 그러면 장군은 응당 몸소 금주령을 내려 술을 금하도록 하시오. 술은 장군에게 좋지 않으니 말이오. 이에 손찬이 형이 당황하여 귤은 안되고 대신 그 치즈 큐브는 어떻소? 이에 공손범이 화색이 돌아 내 듣건대 단주산이 좋다 하오. 손찬이 형이 뭔가 속은 것 같다는 듯 고개를 갸우뚱하다가 쿠팡을 켜 단주산 치즈 트릿을 주문하며 다시 오침을 청하였다. 지금까지 오나라의 효자 육적에 대해 탐구해보았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다음 시간에도 풍성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